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초보자도 즐길 수 있는 조선왕족실록 시리즈를 준비해봤습니다. 1674년 18대 왕 현종이 제15년째에 사망했고 현종의 아들이었던 숙종이 19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적장자 출신의 왕이 정통성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선의 역사에서 적장자 출신이 별로 없고 있어도 재위기간이 짧거나 왕권이 약했습니다. 적장자 출신의 제대로 된 왕이 얼마 없는데 그중 한 명이 숙종이었고 그래서 숙종의 왕권은 아주 강력했습니다. 거기에 숙종 개인의 성격이 괴팍하고 지랄맞기로 유명했습니다. 숙종의 어머니조차 주상은 내 아들이지만 나조차도 감당이 안 된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숙종은 14살의 미성년자 나이로 즉위했음에도 대비의 수렴청정을 원치 않고 바로 친정을 시작하는 등 아주 센 캐였습니다. 더불어 숙종 때는 서인과 남인 사이 분단 간의 견제와 갈등이 정점을 찍을 때였고 이로 인해 여러 사건 사고들이 많고 희생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구체적인 에피소드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용어 하나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환국이라는 정치 용어인데요. 환국이란 집권 여당과 야당이 마치 손바닥 뒤집듯 급격하게 교체가 되고 그 교체되는 과정에서 숱한 옥사와 신하들이 희생되는 정치 국면이 전환된다는 뜻입니다. 숙종은 즉위하자마자 아버지 현종보다 훨씬 더 송시열과 그 서인 추종자들을 노골적으로 멀리하고 남인들을 중용하며 송시열을 유배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허적, 윤휴 등의 남인들이 조정의 실권을 장악하여 인조반정 이래 늘 야당이었던 남인이 집권 여당이 되었습니다. 특히 윤휴 등은 북벌을 재언급하며 북벌을 핑계로 남인들이 조선의 군권과 병권을 독차지하기도 했죠. 그러나 만년 야당이었던 남인이 여당이 되니까 적절한 균형 맞추기가 되지 않았던 걸까요? 남인이 자꾸 선을 넘으려고 했고 자기들끼리도 분열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숙종 재위 6년째였던 1680년 숙종이 남인의 영수이자 당시 국무총리였던 영의정 허적과 그 집안의 시호와 선물을 하사해 허적의 집에서는 이를 기념하는 파티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날 하필 비가 내렸고 궁궐에 있던 숙종은 연햇날 비가 오니 허적에게 유악이라고 기름을 바른 천막을 허적에게 대여해 주려고 했는데 이미 허적이 가져갔다는 게 아닙니까? 왕의 명령 없이 미리 가져갔다는 행보에 숙종은 매우 분노했고 추후 허적은 스스로 사임을 합니다. 그 다음 연쇄적으로 숙종은 군권과 병권의 실무자들을 서인의 사람들로 인사이동시키며 급작스레 남인의 세력이 위축됩니다. 또 얼마 안 있어 허적의 아들이 영모죄에 휘말리자 허적, 윤휴 등 남인의 대표 영수들이 사약을 먹고 죽었으며 마찬가지로 남인의 대표급 정치인들도 깡그리 희생되었습니다. 서인 세력들이 공신으로 책봉되어 다시 집권 여당이 되었고 이 사건이 첫 번째 환국인 경신환국입니다. 이렇게 재집권한 서인은 남인에 대한 처분을 두고 서인 내 의견이 갈립니다. 아무리 송시열이라고 했지만 송시열의 나이도 이젠 지긋하고 이젠 서인 내에서도 젊은 신진 세력이 존재했는데 세대 차이가 많이 나서 이들은 송시열에 대한 존경심이 그다지 높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윤징을 많이 따랐고 그래서 젊은 신진 서인 세력들은 송시열의 보수적인 태세를 비판하며 윤징에게 몰렸고 반대로 송시열과 기존 송시열 추종자들은 젊은 혈기를 주의하라며 노장 세력들까지 뭉치며 서인은 세대별로 노론과 소론, 양붕당으로 분화됩니다. 경신환국이 있던 그 해에 숙종의 아내 인경왕후가 사망합니다. 이듬해 숙종 7년에 숙종의 서인 집안 출신의 인현왕후 민씨를 두 번째 정식 왕비로 맡습니다. 그런데 인경왕후가 죽고 인현왕후가 새로운 왕비로 들어오기 그 사이에 숙종은 궁궐에서 일하던 궁녀 장옥정의 미모에 반해 장옥정을 가까이 했고 행여나 사적인 문제로 스캔들이 나진 않을까 우려했던 숙종의 엄마가 장옥정을 궁궐에서 내쫓습니다. 그런데 숙종 9년 숙종의 엄마가 죽고 숙종 12년째에 인현왕후가 직접 숙종에게 일전에 쫓겨난 장옥정을 정식 후궁으로 드리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합니다. 인현왕후와 숙종 금슬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둘 사이에 아이도 없었고 인현왕후도 숙종에게 사랑을 못 받고 있다는 걸 알아서
세상 착하기만 한 인현왕후는 차라리 숙종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자기는 욕심도 질투도 없는 여자임을 어필하기 위해 일부러 마음에 없는 소리를 했고, 그렇게 장욱정은 숙종의 정식 후궁이 되었습니다. 이후 후궁 장씨는 숙종의 압도적인 사랑을 받았고, 심지어는 숙종과 사랑을 나누던 중 후궁 장씨는 뛰쳐나와 인현왕후를 찾아가 숙종이 자기를 너무 좋아한다고 살려달라는, 인현왕후 가슴에 불을 지피는 망언을 하기도 했고, 인현왕후를 무시하는 방자한 모습도 여러 번 보이자 인현왕후가 후궁 장씨를 불러다가 종아리에 회초리를 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후궁이 되고 2년 후 숙종 14년 후궁 장씨가 숙종의 첫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후궁이 아들을 낳았다고 해도 왕비 소생의 아들이 다음 후계를 이어야 하기 때문에 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장씨는 후궁이고 왕비는 인현왕후가 아직 버젓이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숙종 15년이었던 1689년 아직 100일도 안 된 이 아들을 숙종은 원자로 임명합니다. 원자는 세자로 아직 책봉되기 전에 임금의 장남을 일컫는 말로, 숙종이 후궁 장씨 사이의 아들을 원자로 임명했다는 건 언젠가 크면 이 아이를 세자로, 즉 후계로 임명하겠다는 것이었죠. 더불어 후궁 장씨를 후궁의 등급 중 가장 높은 빈에 임명하니 우리가 알고 있는 희빈 장씨, 즉 장희빈이 되었습니다. 이때 송시열과 그 추종자들이 이를 문제 삼자 숙종은 불같이 화를 내며 송시열과 무리들을 삭탈 관직한 후 유배보내버리고 송시열에게는 최고 수위의 유배령을 내립니다. 숙종은 서인을 불경한 무리로 몰아가며 서인 집안이었던 왕비, 인현왕후마저 폐서인시켜버렸고, 이를 두고도 서인 86명의 상소를 동시다발적으로 올리자 제대로 숙종의 심경을 건드려 숙종은 주종자들에게 가혹한 형벌과 고문을 가해 죽였고 송시열에게도 사약을 내립니다. 조선 후기 정계를 좌지우지했던 송시열은 이렇게 죽죠. 이 사건이 두 번째 환국인 기사환국이고, 기사환국으로 장희빈은 새로운 왕비로 등극했으며 아이는 이듬해 숙종 16년 세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렇게 남인이 다시 조정을 장악했지만 그다지 기분 좋고 신나지만은 않았습니다. 두 차례의 환국을 겪었기에 남인들도 지금은 우리가 여당이 되었지만 또 언제 하루아침에 수많은 인재들을 희생시키고 야당 신세로 전락할지 모르는 일이었고 살 얼음판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정권에서 밀려난 서인들은 그들끼리 전세 역전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장희빈이 왕비가 된 이후 숙종은 이번엔 궁중에서 일하던 무수리에게 빠져 그녀를 임신시키고 그녀를 수건 최씨 후궁으로 정식 임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인들은 장희빈의 오빠 장희재가 남인들과 결탁해 수건 최씨를 음해하려고 했다는 고변을 합니다만 숙종은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처음에 무시합니다. 남인 측에서도 서인들이 정치 보복을 준비 중이니 경계해야 한다고 숙종에게 이야기하고, 서인 측에서도 이번엔 장희재가 남인 대표들과 역모를 꾀하고 있다고까지 사건을 확대시키는데, 숙종 20년이었던 1694년 숙종은 서인들의 말이 맞다며 남인들을 벌하기로 하고 정계 주요 요직들을 전부 남인에서 서인들로 교체해버립니다. 정말 어느 장단에 놀아야 하는지 이 사건이 세 번째 환국인 갑술환국입니다. 이어 숙종은 폐서인한 인현왕후의 복위를 거론하였고 인현왕후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복위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인현왕후도 감사의 편지를 올렸고 두 부부는 사랑의 편지를 몇 통 더 주고받은 뒤 재결합하기로 하죠. 장희빈은 왕비의 자리에서 다시 희빈 장씨로 강등되었고 오빠 장희재는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건 최씨는 한때 인현왕후를 모셨던 적도 있었던 만큼 두 여자 사이는 상당히 좋았고 서로가 서로의 정치적 협력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수건 최씨는 연인군이라는 아들까지 낳고는 숙빈 최씨로 자기가 올라가면서 희빈 장씨는 뒷방으로 밀려난 숙종에게 버림받은 여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물러날 장희빈이 아니죠. 장희빈과 장희빈의 오빠 장희재, 그리고 장희재의 애첩이었던 숙정, 세 사람은 어떻게든 인현왕후를 끌어내리려고 했는데요. 자기 아빠 무덤을 의도적으로 훼손해놓고 이를 서인 집안의 소행으로 몰고 가는 자작극을 펼치기도 했고 무당을 불러 인현왕후에게 저주굿을 시도 때도 없이 하는데 공교롭게도 점점 인현왕후의 건강 상태가 실제로 안 좋아지는 겁니다. 1701년 복귀한 지 7년 만에 인현왕후가 사망하자 숙종은 인현왕후의 죽음에 크게 비통해했고 모든 것을 장희빈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인현왕후가 아플 때 한 번도 문안을 오지 않은 것, 그간 장희빈과 숙종이 해왔던 각종 요상한 저주굿들을 모두 밝혀내란 명을 내렸고 잡혀 들어온 장희빈을 모시는 궁녀들, 무당들이 전부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숙종은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렸고 장희재도 처형됩니다. 비록 장희빈은 죽었지만 그녀의 아들이었던 세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그대로 세자로 둡니다.
세 번째 환국인 갑술 황국과 장희빈 장희재의 죽음으로 더 이상 남이는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한 붕당이 되어버립니다.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정도? 대신 완전한 집권 세력이 된 서인이었지만 한때 분화되었던 소론과 노론의 갈등이 숙종 제위 말년에 격화되며 이제 서인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소론과 노론만 남게 되는데요. 이 두 붕당의 또 다른 대립은 조선 궁중사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비극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지난번 19화 숙종편에서 세 번째 환국인 갑술 환국 이후 서인이 완전 정권을 자리잡고 남인은 완전히 도태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후 서인은 또 완전히 노론과 소론으로 나뉩니다. 복습 겸 이 노론과 소론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국 때 서인은 신진 세력인 소론과 노장 세력인 노론으로 나뉘었습니다. 신진 세력 입장에서는 더 이상 송시열 그 입지가 더 이상 대단하지 않았고 차라리 개방적인 사고관을 가진 원로 선배들이 더 나았던 거죠. 그런데 두 번째 환국 때 서인들이 갈려나가고 송시열까지 죽으면서 반남인 감정과 송시열에 대한 동정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환국 때는 서인이 재집권한 이래 젊은 서인 세력들도 대거 노론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나 송시열을 개인적으로 싫어했던 숙종은 서인 중에서도 소론을 주로 등용합니다. 그러나 숙종 입장에서도 소론을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후계 문제에 있었습니다. 반남인적 감정이 심했던 노론은 죽은 장희빈의 아들이었던 숙종의 장남인 세자 이운을 대단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숙빈 최씨라는 다른 후궁의 아들 연인군 왕자로 세자를 교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막말로 어린 나이에 어미의 죽음을 본 세자가 나중에 왕이 되어 과거 연산군 때처럼 복수의 칼날을 휘두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좋게 가자는 소론 입장에서는 과대 해석이다. 세자 교체가 쉬운 문제가 아니라며 차라리 세자를 잘 교육시키자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정작 숙종의 마음은 이 세자를 연인군 왕자로 교체하고 싶어 했죠. 물론 죽은 장희빈에 대한 악감정도 악감정이었지만 어린 나이에 어미가 전락하고 죽는 모습까지 본 세자 이후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고 궁실에서는 행동과지 하나하나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트라우마까지 겹쳐 세자는 매우 소심하고 말도 적고 몸도 허약해서 숙종이 봤을 때는 제대로 왕 구실이나 할지 그 능력 면에서도 의심이 많이 갔던 거죠. 그래서 세 번째 환국, 갑술 환국 이후로 숙종이 소론 계열을 중용을 하다가 점점 소론들을 배격하고 일방적으로 노론 신하들을 편애해주는 경향이 뚜렷해집니다. 숙종 제위 42년째였던 1716년 소론과 노론 사이에 유교 경전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며 학문적으로 서로 대립했는데 이때 숙종이 노론의 해석이 옳다며 소론 계열들이 삼는 스승들의 책을 불태워버릴 정도로 아예 소론을 배척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를 병신처분이라고 하는데 병신년에 임금 숙종이 소론과 노론 사이에 학문적 대립을 두고 처분을 해주었다는 뜻이랍니다. 숙종 43년째이던 1717년 느닷없이 숙종은 병을 핑계로 세자가 왕의 역할을 대리한다는 대리청정을 명합니다. 보통 임금이 대리청정을 결정하면 신하들은 의례적으로나마 반대해주는 게 관례입니다. 그런데 노론들은 오히려 찬성하고 나서는 게 아닙니까? 세자를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노론들이 세자의 대리청정을 찬성한다? 마찬가지로 세자를 교체할 생각을 갖고 있는 숙종도 대리청정을 결정했다? 딱 봐도 묘수가 보이죠? 대리청정을 시키다가 일을 못하거나 사고를 치면은 그 핑계로 세자를 교체할 요량이었던 겁니다. 대리청정을 시작한 세자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정사를 돌보는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유의하겠소 라는 말만 했고 심지어 일부 신하들은 세자에게 무슨 말이라도 하셔야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 결정을 해달라, 이해가 안 가면 물어봐라 라는 말도 건네봤지만 그마저도 세자의 대답은 유의하겠소 였다는 겁니다. 그저 어릴 적 쇼크를 받은 세자는 빌미를 제공하고 싶지 않았고 그렇게 침묵과 가만히 있는 게 본인의 생존 방법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애당초 대리청정을 맡기고 일을 못하면 세자를 교체할 숙종의 계획은 성공했을까요? 못했습니다. 숙종의 몸은 하루가 멀다 하고 나빠지고 있었으며 말년의 몇 년은 정사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렇게 1720년 제위 46년을 끝으로 숙종이 죽는 바람에 노론과 함께 도모했던 세자 교체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장희빈의 아들이었던 세자가 그대로 조선의 20대 왕으로 즉위하니 바로 경종이었습니다. 그렇게 경종은 서슬퍼런 3-4년의 대리청정을 견뎌내 왕이 되었고 그 배후에는 병신처분 이후 밀려났지만 그래도 아직은 최소한의 정치적 발언권이 있었던 소론 정치인들의 보호도 큰 몫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병신 처분 이후 조정의 주요 요직들은 전부 노론들이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경종 즉위 후 소론 계열에서 경종의 생모인 장희빈의 자기를 회복하라는 상소를 올렸다가 노론들에게 문매를 맞았고, 경종은 자기 친엄마를 복권시키자는 신하를 자기 손으로 처벌하는 이 정도로 노론들에게 포위가 되어 있었던 형국이었습니다. 경종 재위 기간이 이제 겨우 1년이 조금 지났을 무렵에는 노론들이 선을 넘어도 시계 넘는데요. 당시 경종과 왕비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종과 왕비 모두 그다지 늙은 나이도 아니거니와 왕에게 후사가 없으면 보통 그 신하들은 그 대안을 제안을 하는데, 노론 신하들은 연인군 왕자를 후계로 정하라고 압박을 넣는 겁니다. 이복 동생을 후사로 정하라고 이제 겨우 왕된 지 1년 된 왕에게 이런 압박을 넣는 겁니다. 그런데 경종은 그대로 또 해주기로 합니다. 경종이 착했다기보다는 그냥 노론들과 싸울 정치적 힘과 카리스마가 없었어요. 말도 많이 더듬었다고 하고요. 왕의 뒤를 이을 아들을 세자라고 하잖아요. 왕의 뒤를 이을 왕의 동생을 세제라고 하는데, 경종은 결국 노론들의 뜻대로 연인군 왕자를 세제로 임명합니다. 여기에 노론은 멈추지 않았는데요. 경종의 병을 핑계삼아 연인군 세제의 대리청정을 또 압박하는 겁니다. 소론 신하들이 이건 어떻게 보호해주려고 했지만 경종은 이것도 노론의 뜻대로 세자 연인군에게 대리를 맡기기로 합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난 이미 틀렸어 라고 생각하는 왕처럼 말이죠. 그러나 하루는 야심한 밤 우의정이 경종을 찾습니다. 이 우의정은 소론계 신하. 다음날 어전회의에서 경종은 세제 연인군에게 대리청정을 맡기기로 한 결정을 철회하기로 합니다. 노론 신하들은 어제 저녁 우의정이 왕의 비서실을 거치지 않고 바로 경종을 찾아간 우의정을 벌하라고 했지만, 경종은 노발대발 화를 내며 우의정을 변호해 주었습니다. 세상에 경종이 화도 낼 줄 알다니. 이로부터 2달 정도 있다가 소론 내 김일경이라는 신하가 제멋대로 구는 노론 인사들을 벌해야 한다는 상소문을 올렸고, 경종은 기탄 없이 솔직하고 용감하게 말한 김일경의 뜻을 따르겠다며 감찰기관과 비서실 인원들을 싹 다 해고시킨 뒤 소론 계열 신하들로 물갈이를 했고, 수도방위 사령부 역할을 하던 훈련 도감의 훈련 대장도 소론 쪽 사람으로 바꾸어버리는, 아버지 숙종이 손바닥 뒤집듯 여당과 야당을 바꿔치기 한 환국을 경종도, 세상에 늘 겁많고 말더듬고 노론 신하들에게 휘둘리는 그 경종이 환국을 일으킨 겁니다. 1721년 신축년에 일어난 환국이라고 해서 신축환국이라고 부르며, 신축환국은 노론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잘 나가고 있다가 갑자기 기습을 당한 이런 정치적 사건이라 적잖이 충격을 먹었답니다. 이듬해 1722년에는 더 큰일이 일어납니다. 목호룡이라고 풍수지리에 대해 아는 게 많아서 세제 연인군의 어머니인 숙빈 최씨의 무덤 자리를 알아봐주면서 세제 연인군과 연을 맺었고, 노론 계열 쪽 사람들과도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랬는데 노론 쪽 사람들이 어느샌가 목호룡이 신분도 낮고 믿을만한 사람은 못 된다며 멀리하자 여기에 감정이 상했는지 목호룡이 노론 쪽 사람들의 자제들이 경종을 죽이려고 했다는 고변을 터뜨린 겁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으나 나름 목호룡의 고변은 알리바이가 탄탄했고, 경종을 죽이기 위해 자객을 보내거나 독살을 하거나 아니면 반정을 일으키거나 3가지 방법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노론은 모함이라고 주장했지만 증거들이 몇 가지가 나오고, 또 고문 자백이긴 하지만 고문을 받던 노론 신하들이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는 역모죄에 해당해서 경종은 연루된 노론 신하들에게 대규모 핏빛 숙청을 시작해 노론의 핵심 거도 당대표들 4명을 모조리 사약을 내려 죽였고, 그 외 20명이 사형당했으며 30명 정도가 고문을 받다가 사망했고, 무려 100명 가까이가 유배를 가게 됩니다. 이 사건을 이민년에 일어났다고 해서 이민 옥사라고 하는데, 그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종에게 노론이 된통당한 사건이었죠. 1721년 신축환국과 1722년 이민옥사 때 경종이 제대로 노론을 조진 이 정치적 2사건을 앞글자 싣다와 시인임 옥사라고 부릅니다. 노론을 집중 수사에 조진 경종이었지만 자기 이복동생 세제 연인군만큼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노론의 지지를 받고 있던 세제 연인군도 식은땀 겁나 흘렸을 거예요. 경종과 연인군의 사이를 두고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숙종 시절엔 비록 2 어머니들은 앙숙이었지만 경종과 연인군 2 형제의 사이가 나쁘지 않았고, 경종이 세자였던 시절 연인군을 많이 챙겨줬거든요. 나중에 연인군도 형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언급하기도 했고 말이죠. 그러나 이는 순전히 정치적 쇼에 불과했다는 해석도 있답니다.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2 형제가 서로를 위하는 듯 보였으나 정치라는 이 상황이
그렇게 두 형제를 우애 좋게 냅두지를 않았던 거죠. 경종이 이렇게 노론들을 다 내쫓고 궁궐 관리인들도 전부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들로 다 바꾸었는데 연인군 입장에서는 이게 감시받는 것 같아가지고 경종에게 교체해달라고 했다가 경종이 처음으로 연인군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이토록 경종과 연인군 사이의 애매한 형제 사이에서 그래도 어쨌든 연인군은 세제니까 다음 후사를 이어야 했고 경종도 고민이 많이 됐겠죠. 경종이 이렇게 정치 기습을 해도 결과는 정해져 있던 게 다음 차기 왕위는 노론이 지지하는 연인군이 이을 것이고 경종에게는 아들이 없었거든요. 아들뿐 아니라 그 어떤 아이도 없었는데 그래서 경종을 고자라고들 다들 말한답니다. 실제 조선 신하들이 청나라 황제에게 우리 국왕이 발기가 안 된다는 말까지 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물론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경종이 아이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소문 때문에 옛날에 장희빈이 사약을 먹을 때 자기 혼자 이대로 죽을 수 없다며 이씨 왕실의 씨를 말리겠다며 옆에 있던 세자 시절의 경종의 고환을 꽉 쥐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물론 전해지는 이야기랍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경종은 성적 기능에 장애가 있는 듯 했으며 그 외적으로도 세자 시절부터 경종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았고 경종의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집니다. 1724년 경종 4년 게장과 생감을 같이 먹고는 경종이 맛있어서 더 먹었다는데 이 두 요리가 그렇게 상성이 나쁘다면서요. 훨씬 더 몸이 안 좋아졌는데 이 세제 연인군이 인삼을 올리기로 합니다. 그런데 어이가 자기가 처방한 약과 인삼의 상성이 또 좋지 않아서 걱정된다고 반대를 했음에도 연인군은 굳이 인삼을 올렸고 인삼을 먹은 뒤 경종은 잠깐 몸이 좋아지는가 싶더니 얼마 안가 죽어버립니다. 나름 노른들의 압박에 존보와 분투를 해보았지만 이미 결과는 정해진 안쓰러운 싸움이었고 이렇게 세제 연인군이 조선의 21대 왕으로 즉위하니 바로 조선 역사상 가장 재위 기간이 긴 영조였답니다. 1762년 영조 재위 어느덧 38년째 영조는 아들 사도세자를 부르곤 네가 죽어야 우리 모두가 산다는 말과 함께 아들에게 자결 명령을 내립니다. 사도세자가 거부하자 화가 난 영조는 뒤주를 가져오게 했고 직접 못질을 하며 사도세자를 강제로 뒤주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724년 경종이 위태위태할 때 세제였던 연인군이 올린 인삼을 먹고 경종의 몸이 잠시 나아지나 싶더니 바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연인군이 뒤를 이어 조선의 21대 왕 영조로 즉위합니다. 이 때문에 영조가 자기 형 경종을 독살한 것이 아니냐는 스캔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명백한 증거도 없고 영조는 아니라고 했으나 영조는 재위 평생 자기가 경종을 독살했다는 소문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지방 곳곳에선 정치에서 밀려난 소론계열 남인계열 선비들이 영조의 즉위를 부정하고 경종을 독살한 만행을 비판하는 괴서가 시도 때도 없이 붙여졌죠. 영화 사도에서도 송강호 배우가 연기한 영조가 또 그 소리냐 나는 선왕을 독살한 적이 없다고 몇 번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냐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사도 있죠. 영조는 매우 강력한 왕권을 누린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영조가 즉위하자마자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영조가 그런 왕권을 이룩한 데에는 엄청난 피땀 눈물이 수반되었죠. 영조는 노론이 만들어준 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노론이 경종을 압박한 덕에 연인군이 세제로 책봉되었고 연인군이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에서 노론이 정치적 배후가 되어주었고요. 그런데 경종 말년에 경종이 급 발진하며 노론 세력들을 탄압하죠. 노론들은 이제 영조가 왕이 되었으니 본인들과 함께 소론들에게 정치적 피해 보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제 영조 1년이었던 1725년 영조는 경종 시절 영모죄에 휘말려 희생된 노론 대표들의 신원을 복권해주고 억울한 무고에 희생되었다고 판정해 주었으며 조정의 주요 요직들은 전부 노론 계열 신하들로 대체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복수는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모함을 한 모코룡과 김일경 정도만 처벌하는 수준이었죠. 노론 신하들은 영조에게 더 큰 규모의 정치적 숙청을 요구했습니다. 토적이라고 소론 신하들을 역적으로 매도하며 노론들은 이 역적들을 토벌해야 한다는 용어를 쓸 정도였습니다. 영조는 많은 피를 흘리기 싫어했고 노론의 제멋대로식 강경 압박에 화가 난 영조는 재위 3년째이던 1727년 일전에 처벌을 했던 소론 62명을 석방시켜 주었고 노론 100명을 해고시킨 뒤 소론 계열 신하들을 중용하는 환국을 일으킵니다. 정미환국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지금도 이 정당 내부에서 의견이 갈릴 수가 있듯이 노론과 소론도 각각 저마다 쌈딱 기질이 충만한 강경파들과 성격 유순한 중도 쪽 사람들로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영조가 등용한 건 노론이든 소론이든 중도 쪽이었고
이 강경파들은 붕당을 막론하고 전부 영조가 멀리했던 거죠. 소론 계열 강경파들은 계속 영조의 즉위 자체를 부정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1228년 소론 극단파들이 모여 남부 영호남 지방에서 이인좌이난이라는 반란이 터집니다. 비록 진압이 됐지만 한창 반란군이 득세할 때는 충청도와 경기 남부까지 진출할 정도로 규모가 작지 않은 반란이었죠. 이인좌이난으로 소론 강경파들은 대대적으로 숙청당하고 갈리면서 아예 길을 쓰지 못하게 되었고, 이 모든 게 극단적 붕당 정치 때문이라며 영조의 분노는 노론 강경파들에게까지 미치며 더더욱 중도파 사람들을 대거 등용하였습니다. 이거를 탕평책이라고 합니다. 탕평은 유교 경전에 나오는 용어로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탕평책은 영조가 더 이상 어느 한 특정 붕당을 밀어주지 않고 양 붕당의 중도파들을 골고루 임용하고 등용하여 세력 균형과 안정적인 정국을 만들겠다는 정치 이념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영조는 노론들이 올려준 왕이잖아요. 그래서 영조는 노론들의 요구도 지나치지만 않으면 적당히 다 들어주고 그들의 기득권을 기본적으로 보장해 주었습니다. 대신 소론 쪽의 최소한의 정치적 발언권에 대해서도 노론이 좀 인정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며, 이 소론에 대한 강경한 처벌 요구는 들어줄 수 없고 그런 강경한 놈들은 다 내쫓아 버리겠다는 것이죠. 이런 영조의 탕평책을 급격하지 않다고 하여 어려운 말로 완룬탕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나중에 정조의 강도 높은 탕평인 준룬탕평과 대비하기 위한 용어죠. 물론 영조가 이렇게 탕평책에 의거한 조정을 구성을 했지만 불미스러운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아들 효장세자가 독살을 당했고, 궁궐 방화 미수 사건, 이인좌이난까지는 아니지만 작은 규모의 영모, 반란미수, 또 처음 말씀드렸던 영조를 비방하는 괴서 사건들까지 그때마다 영조는 수위 높게 처벌했습니다. 영조는 안정적인 정국을 위해 인사 등용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시스템을 개혁해 왕권을 강화하기로 합니다. 일단 예전 송시열 같은 놈들 안 나오게 살림의 전제들을 다 부정하고 국가로부터 면세 혜택을 받고 붕당 정치를 조장하는 지방 곳곳의 사림들 학술기관, 서원을 더 이상 신설하지 못하게 막고 기존에 있는 것들도 적당히 정리해버렸죠. 지방 수령들이 마음대로 권한을 남발하지 못하게 가혹한 형벌들 금지시키고 수도방위 서령부 중에서 금유형 부대를 개혁해 국왕의 군사적 권한도 강화했죠. 영조는 역대 조선의 왕들 중 재위 기간도 가장 길고 가장 오래 산 왕으로 그만큼 영조는 생활 습관이라든지 식습관이라든지 규칙적인 생활을 매우 중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다지도 엄격한 삶을 살았던 영조는 우스갯소리로 짠돌이 국왕이었는데요. 왕실에서부터 양반들 그리고 민간 백성들까지 지나친 사치 문화를 금지시킵니다. 예를 들어 왕실 여인들이 쓰는 가채를 이젠 더 이상 못 쓰게 했죠. 또 금주령을 내리기도 했답니다. 조정은 물론 국가적으로 비록 좀 답답해도 엄격하고 검소하고 체계에 잡힌 문화를 일구어서 왕의 위생과 왕권을 드높여 신하들을 규제하고 극단적 붕당 대립을 억제시키려고 했습니다. 또한 영조 자체가 워낙 노련하고 철저하고 계산적이라 신하들을 능숙하게 주물렀죠. 숙종 이래 몇십 년간 붕당 대립으로 어지러웠던 상황을 영조가 이런 눈물겨운 노력으로 수습을 해낸 겁니다. 이걸 깨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죠. 이 사람이 바로 사도세자는 영조의 나이 41살에 낳은 늦둥이였습니다. 어머니는 영조의 두 번째 후궁 영빈 이씨였습니다. 이 영조는 사도세자가 겨울 2살일 때 세자로 책봉해 최고 강사진으로 꾸려 그때부터 세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사도세자가 커가면서 심각한 조기 교육으로 인해 공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사도세자는 오히려 창술, 검술, 활쏘기 등 무예의 능력을 보였습니다. 덩치까지 좋았던 사도세자는 직접 무예 교과서를 집필하기도 했을 정도였고 그림에도 소질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영조는 종종 신하들의 마음을 확인해보기 위해 양위 파동을 일으키곤 했는데 궁궐 관습법상 국왕이 양위를 선언하면은 세자는 석고대자를 하며 양위 철회를 간언해야 했습니다. 사도세자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몇 번이고 이런 곤욕을 치러야 했죠. 그런데 영조는 평생을 완벽주의로 살았던, 아니 살아야 했었습니다. 아버지 숙종 때와 형 경종 때에 신하들의 정치 압박에 얼마나 많은 신하들과 왕실 종친들이 쉽게 목숨을 잃을 수 있는지, 언제 내가 제거당할지 모르는 그 살떨리는 정치판과 궁중생활 속에서 컸던 영조. 심지어 영조는 어머니가 무술이, 즉 천민 출신이라는 출신 컴플렉스가 엄청 컸기에 작은 빈틈 하나 보여선 안 된다는 의식이 영조를 예민한 완벽주의자로 만든 겁니다. 이런 영조였기에 사도세자에게도 강압적인 아버지였고 자유분방하고 정치 공부보다는 무예와 예술을 좋아했던 사도세자가 답답했던 거죠. 사도세자도 그런 엄격한 아버지를 무서워했고요. 또 영조도 성격 지랄 맞은 걸로 유명했고 말이죠.
이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맡긴 적이 있었는데 사도세자 입장에서는 아버지로부터 왕의 자격을 테스트하는 느낌이 다분해 정말 매일매일이 스트레스였다고 합니다. 영조도 실제 그런 목적이기도 했고요. 사도세자가 작은 실수 하나 해도 영조는 사도세자를 영혼까지 탈탈 털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도세자의 두려움은 처음엔 건강 악화로 번집니다. 기록에는 사도세자가 가슴이 뛰는 증상이 너무 심해 작은 소음에도 가슴 고통을 호소했다고 하고 아프면은 쉬고 아버지를 안 볼 수가 있으니 꾀병을 부리기도 했고 영조는 그런 사도세자조차도 매우 마음에 안 들어 했습니다. 영조와 사도세자의 사이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궁궐 예법상 세자는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하루에 몇 번이고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가야 하는데 영조를 찾아가는 사도세자의 방문 횟수가 점점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6개월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 번 영조에게 문안 인사를 하러 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사도세자에 대한 신뢰가 더 떨어지는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압박을 주었고 이 압박은 결국 사도세자의 기행으로 번지고 맙니다. 한여름에 겨울옷을 껴입는가 하면 세자 옷을 입으면 아버지를 봐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옷을 입지 못하는 의대증을 앓고 민간 사이비 불교와 종교에 심취하며 따로 군대를 키우기도 하고 궁인들과 내시들을 살해하면서 분풀이를 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사도세자는 노론보다는 소론들을 더 중용하려고 했고 영조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떻게 겨우 일군 균형의 정치인데 이걸 사도세자가 깨려고 하니까 노론 신하들도 나중에 사도세자가 왕이 되면은 노론들을 박해할 게 뻔히 보이는 입장에서 영조에게 사도세자 흠만 잡을 수밖에 없었죠. 결국 노론들은 영조에게 사도세자가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고 사도세자를 모함했습니다. 사도세자는 따로 군대를 모아 병사놀이를 하기도 했으며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고까지 말했다고 했으니 덜미가 잡힌 거죠. 그런데 사도세자가 영모죄로 죽으면은 문제는 사도세자의 아들 영조의 손자까지 엮여 벌을 받게 됩니다. 영조가 고민하던 찰나에 사도세자의 생모인 영빈 이씨가 영조에게 사도세자의 자결 명령을 내리라고 합니다. 노론은 계속 사도세자를 공격할 것이고 영모죄로 죽으면은 이 사건에 엮여 일어난 후폭풍으로 전부 다 죽는다는 걸 알았던 영빈 이씨가 어미로서 끔찍한 고통을 감내하며 사도세자가 자결로 죽으면은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된다는 것이었죠. 영조도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1762년 영조 제위 어느덧 38년째 뜨거운 여름 영조는 사도세자를 부르고는 네가 죽어야 우리 모두가 산다는 말과 함께 아들에게 자결 명령을 내립니다. 사도세자가 거부하자 순간 욱한 영조는 뒤주를 가져오라 하더니 자기 아들을 그 좁은 뒤주에 넣은 뒤 자기 손으로 직접 못을 박죠. 사도세자의 덩치는 굉장히 크고 날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사도세자는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그 뒤주 안에서 8일을 지내다가 사망합니다. 영조가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둘 때 며칠 있다가 풀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신하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정말 8일을 그렇게 굶겨 죽일 거라고는 다들 생각을 못했다죠. 영화 사도에서는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나는 자식을 죽인 아비로 기록될 것이고 너는 미쳐서 아비를 죽이려고 한 광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래야 네 아들이 산다. 영조는 이 사건으로부터 14년이나 더 살았습니다. 사도세자의 이름은 금기시되었고 사도세자의 아들도 예전에 죽은 효장세자의 양아들로 입적시켰습니다. 영조의 나이가 워낙에 많아지다 보니 영조 제위 후반기에는 대부분 영조보다 나이도 어리고 정치짬도 짧은 신하들이라 이들을 주무르는 게 더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외척들, 예컨대 사도세자의 처가인 홍봉한, 50살 넘고 새로 재혼한 16살 어린 신부 정순왕후 김씨의 가족들, 그리고 특히 예뻐했던 딸 화한옹주와 연관된 사람들을 널리 등용해서 일시적으로 외척들이 영조 말년에 실권자로 부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론 계열에서는 사도세자의 아들이 영조의 뒤를 잇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사도세자의 복수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영조는 말년에 손자를 끝까지 보호해 주었고 1776년 영조는 조선의 역대 왕들 중 가장 긴 재위 기간인 52년을 끝으로 사망했고 손자가 왕위를 이어 22대 왕으로 즉위하니 바로 정조였습니다. 정조는 즉위식에서 이런 말을 했다죠. 짐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무너져가던 조선을 부흥시킨 조선의 르네상스를 일으켰다고 평가받는 제2의 세종대왕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하는 22대 왕 정조. 그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우선 영조 말년 정치적 상황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영조는 분명 유능한 군주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오래 살았던 영조는 재위 말년에 너무 노쇠해서 예전에 그 카리스마 넘치는 국왕이 아니었습니다. 영조는 살아생전 붕당들의 극심한 대립을 매우 경계했었죠. 그래서 영조는 국왕과 외척으로 연결되어 있는 척신들을 키웁니다. 크게 두 축이 있었는데요. 먼저 영조는 50살이 넘은 나이에 16살의 새 아내를 들인 정순왕후 김씨가 있었는데 그녀의 일가족, 대표적으로 정순왕후의 오빠였던 김귀주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세자의 아내 해경궁 홍씨라고 있었는데 그녀의 집안이 또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경궁 홍씨의 아버지였던 홍봉한이 있었죠. 홍봉한 등의 해경궁 홍씨 집안은 죽은 사도세자의 아들 세손의 보호자를 자처하며 권력의 정당성을 얻어냈지만 정작 세손은 이 가문을 그다지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홍씨 집안은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가문의 기득권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거죠. 홍봉한은 몰라도 홍봉한의 동생이자 세손의 외증숙부였던 홍인한이 아주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영조가 또 좋아했던 딸들 중에 화한옹주라고, 이 화한옹주가 입적한 양아들 정후겸이라고 있었는데 자기가 엄청 좋아하는 딸 화한옹주의 양아들인 정후겸을 영조가 굉장히 예뻐했고, 홍인한이 이 정후겸에게 접촉을 해서 영조 말년, 특히 영조가 늙어서 사리 판단 못할 때 누가 뭐래도 홍인한, 정후겸 두 사람이 실권자였습니다. 김귀주는 이 홍씨 집안, 특히 홍인한을 벼르고 있었고요. 그런데 홍인한, 정후겸 두 사람은 세손의 즉위를 몹시 싫어했습니다. 지금 국왕 영조가 늙어 자기들 멋대로인 세상인데 젊고 패기로운 세손이 즉위하면 본인들의 기득권을 잃을까봐, 그리고 본인 가문을 싫어했던 세손이 아닙니까? 두 사람은 세손의 정권 장악을 방해했으나 뭐 어쩝니까? 누가 뭐래도 후계자는 세손이고 1776년 영조 사후 이 세손이 22대 왕 정조로 즉위했죠. 정조는 즉위한 지 몇 개월도 안 되어 세손 시절 본인을 방해하던 홍인한, 정후겸부터 내칩니다. 더불어 정조가 즉위한 지 1년밖에 안 된 시점에서 영화 영린의 배경이 되는 정조 암살 미수 사건이 벌어지는데 배후는 본인의 어머니 해경궁 홍씨 집안이었고 이 일로 인해 이 집안에 엄청 큰 타격을 받습니다. 어머니 해경궁 홍씨와 외할아버지 홍봉한만 남겨두었죠. 이 일을 두고 홍씨 집안을 늘 벼르던 자기보다 어린 할머니 정순왕후 김씨와 그녀의 집안, 특히 그녀의 오빠 김귀주가 이때다 싶어 홍봉한을 비롯한 홍씨 집안 전체를 다 박살내려고 했으나 정조는 왜 내 어미를 건드리냐며 되려 김귀주 또한 내쫓아버립니다. 정조의 외할아버지 홍봉한에 대한 처분은 별도로 없었으나 그 또한 얼마 안 있어 죽고, 그렇게 영조 제위 말년부터 득세했던 김씨 집안이나 홍씨 집안이나 전부 집안이 몰락하게 되죠. 영조의 측근들이자 정조에게 방해가 되던 세력들을 정조가 본인만의 힘으로 동시에 내뿌리치는 모습을 보면서 신하들은 정조가 결코 만만한 국왕은 아님을 직감하게 되죠. 이런 정조에게 오른팔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홍구경이었죠. 홍구경은 정조가 세손 시절 세손 교육기관의 직원으로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정확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또래도 비슷한 두 사람은 급격하게 친해진 듯합니다. 이제 겨우 11살의 나이에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한 뒤로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렸던 정조는, 그리고 자기 어머니 집안이 아버지 죽음에 동조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세손 시절의 정조는 궁중에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할 바가 없었습니다. 그때 힘들었던 정조에게 손을 내밀었던 게 홍구경이었고 정조는 누구보다 홍구경을 총애했으며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은 홍구경더러 정조의 날개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홍구경은 딱히 붕당 소속이 없었고 그래서 더더욱 세손 시절의 정조는 홍구경에게만 의지하는 경향이 컸죠. 이런 정조가 왕이 됐습니다. 홍구경은 얼마나 더 강한 권력을 누렸겠습니까? 홍구경은 정조의 비서실장으로 5년간이나 일하며 궁중 호위까지 담당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정조에게는 효의왕후라고 왕비가 있었는데 둘 사이에 아이가 없자 홍구경의 여동생을 후궁으로 삼을 정도로 홍구경의 위세는 실로 막강했습니다. 그러나 후궁이 된 자기 여동생이 죽고 자꾸만 정조와 정조의 왕비 효의왕후를 능멸하고 선을 넘는 행위가 지속이 되자 정조는 홍구경에게 최대한의 자해를 베풀어 스스로 물러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20대 후반에서 30대까지 최고의 권세를 누리던 홍구경은 33살의 나이로 지방에서 사망합니다. 확실히 정조가 정치적인 측면에서 능력이 매우 뛰어난 게 아직까지 노론의 입김이 세던 정조 제위 초기에 무작정 자기 정적들만 제거하면 반발심만 늘어나겠지만 선 넘고 주변으로부터 불만만 쌓여가는 자기 최측근 홍구경을 제거하면서 그나마 정조도 무작정 칼부림만 쳐대는 왕은 아님을 설파할 수가 있었죠. 실제 노론들은 정조가 죽은 아버지 사도세자의 복수를 하면 어쩌나 불안해하고 있었고 만약 정조가 그러면 정변으로 정조를 폐위시킬 생각까지 하고 있었지만 정조는 그런 빌미마저 주지 않았던 거죠.
정조의 기본적인 정치 이념도 할아버지 영조처럼 어떤 붕당에도 치우치지 않는 탕평책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정조가 표방했던 탕평책은 영조의 탕평책과는 살짝 달랐습니다. 영조의 탕평책은 완론 탕평이라고 집권 여당, 노론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가운데 그래도 노론 내 중도 쪽을 많이 등용하면서 소론 내 중도 쪽도 같이 등용하는 형태였죠. 그러나 정조의 탕평은 준론 탕평이라고 정조 개인적으로 친한 의리를 지키는 신하들을 등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정조에게 의리를 지킨 사람들이라 함은 대부분 노론이 아니었고 그 중엔 소론뿐 아니라 이미 정치 일선에서 밀려나 있던 남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조정 대부분이 노론으로 가득 찬 가운데 유일하게 비주류 남인 붕당 출신으로 최고위 관직까지 올라갔던 최재공이란 신하였죠. 정조는 이 최재공을 아버지처럼 스승님처럼 따랐습니다. 특히 홍구경 제거하고는 훨씬 더 따랐죠. 더불어 노론의 기득권도 보장해주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피해 숙청만이 답은 아니죠. 그래서 정조는 노론 내 일부를 자기 세력으로 포섭하기로 합니다. 이로 인해 노론은 정조에게 포섭당한 시파와 포섭당하지 않은 벽파로 두 붕당으로 다시 나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강한 노론도 둘로 쪼개지니 위세가 약해졌겠죠. 이런 정조의 급격한 탕평책을 줄눈 탕평이라고 하는 겁니다. 후대의 사람들은 정조를 제2의 세종대왕이라고 부릅니다. 확실히 정조의 정책들은 세종대왕의 정책들과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세종대왕에겐 집현전이라고 있었죠.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본인만의 싱크탱크 기관이자 자신의 실무적 정치 지지 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규장각을 만들었습니다. 규장각의 연구원들로는 기득권의 선비들 혹은 신하들이 아닌 그간 정치선에서 배제되어 있던 남인들, 그 중에서도 특히 조선시대의 유교 사회상 차별을 받아왔던 서자들을 대거 등용했습니다. 이들은 사회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 똑똑한 지식인들은 고리타분한 철학 혹은 성리학이 아닌 실생활에서 써먹을 수 있는 유용성을 핵심에 둔 실학을 중요시 여겼고 정조는 이들을 규장각 연구원, 이른바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하며 실학 연구에 증진시키고 자신의 최측근으로 포섭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등이 있으며 규장각과 어느 정도 연루되어 있으면서도 실학에 크게 이바지한 정약용이 있었습니다. 특히 정조 중후반기에는 정조가 이 정약용을 굉장히 총애했죠. 또 장용영이라고 해서 이 조선 제1의 최강 무사로 꾸린 특수 경호부대를 창설하기도 합니다. 이뿐 아니라 정조는 제위 8년 외교 문서를 싹 정리한 동문휘고를 편찬하고 제위 9년 대정통편이라는 새로운 법정도 만들며 조선의 통치 규범을 다시 재확립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정조 정책에 반대하던 노론 벽파들은 정조와 그 측근 세력들을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엮어내칠 가장 좋은 병분이 정조 제위 때부터 스멀스멀 조선사회에 퍼지고 있던 천주교였습니다. 조선에서는 천주교를 서양의 학문으로 이해해서 서학이라고 불렀는데 하필 조선 후기는 성리학이 절대화되는 사회적 풍조가 있어서 제사를 거부하는 천주교 서학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데 이 천주교가 보통은 사회에서 배제된 남인들 사이에서 횡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정조는 서학에 대해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우선 자신의 측근들인 남인들은 굳이 따지면 서학과 다 연관이 되어 있어서 무작정 탄압할 수가 없었습니다. 꼭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정조는 서학을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었지만 유학이 바로 서면 서학은 알아서 사라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학 가지고 남인들 까재끼는 노른 벽파들더러 너네나 정통의 유학을 잘 되살리라며 문체반정이라는 학문적 개혁과 핀잔을 두었죠. 그리고 당시 노론 벽파들과 정경 유착되어 있던 상인들의 경제권을 해체시키고자 금난정권 폐지라고 당대 세금을 바치고 장사를 하던 상인들은 세금을 바치지 않고 장사하는 이른바 난전들을 금지할 권한이 있었는데 정조는 이 권한을 부정한 겁니다. 이로 인해 정경유착이 상당히 많이 해체가 됐고 상업이 엄청나게 과열되는 결과가 일어났죠. 그리고 정조에게 있어서 이걸 빼놓을 수가 없죠. 정조가 이룩한 왕권의 상징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서도 등재된 수원 화성입니다. 수원 화성 하나만으로도 영상 하나를 만들 수 있을 만큼 그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입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 이전을 명분으로 묘를 새로 두어 쫓겨나게 된 백성들을 위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겠다며 정조 18년이었던 1794년 공사를 시작해서 채제공을 총책임자
정약용을 현장 책임자로 임명한 결과 이론상 10년이 넘게 걸린다고 생각했던 공사를 단 3년 만인 1796년에 완공시켰습니다. 정조의 모든 이상향을 집약시킨 수원화성은 그 건설 목적에 대해 해설이 분분합니다. 수원으로 천도를 하려고 했다는 설, 천도까지는 아니고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준 뒤 본인은 상왕으로 거처하려고 했다는 설 등이 있죠. 정조는 이곳 수원화성에서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가변을 성대하게 개최하며 이곳에 참가한 그 어떤 붕당의 신하들이든 수원화성의 규모와 그곳에서 장영용 군대들이 보인 훈련은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였죠. 이때 한양을 나와 수원에 도착해 행사를 개최한 기간이 8일,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있던 기간도 8일이었죠. 이때의 행렬을 정조는 그림으로 정확하게 기록하게 했으니 이 그림이 화성 능행도이고 이 덕분에 당시의 행렬을 그대로 재현하는 행사도 오늘날에 열리고 있었으며 수원 화성 축조 과정도 화성 성역 의궤라고 그림을 아주 세세히 다 그리고 글로 기록해가지고 수원 화성이 아무리 훼손되어도 얼마든지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담이지만 정조는 그림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특히 정조와 총애했던 화가가 김홍도였답니다. 정조는 어릴 적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 어지러운 당파 속에서 본인만의 능력으로 준론탕평을 이끌어내며 조선의 마지막 중흥기를 이끈 성군의 대명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정조가 장난기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고 욕도 참 찰지게 많이 했으며 술, 담배 애호가였다고도 하죠. 정조는 정말 평가가 입체적인 군주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이다지도 개방적인 왕일 수 있을까 생각이 들지만 정조는 또 아주 보수적인 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정조가 꿈꾸었던 세상은 정통 유학이 완벽하게 자리 잡은 사회였습니다. 실제 유교 경전에 대한 정조의 이해와 깊이는 당시 대성리학자들보다 훨씬 웃도는 수준이었고 겸손함? 이런 거 없던 정조는 스스로의 유학 지식에 자뻑하며 신하들의 유학 능력이 자기보다도 못하다고 경연을 무시해버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더불어 정조는 무예에도 출중하였으며 50발의 활을 쏘면 49발을 맞추고 한 발은 일부러 안 맞췄다고 했으며 규장관 연구원들에게도 활쏘기 훈련을 강요했다고도 하죠. 정조의 특유의 그 정치 센스는 끝까지 지속되어 본인의 정적, 노론 벽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심환지와 밀당을 적절히 이어가며 안정적인 정국을 운영해 갔습니다. 이런 정조를 비판하는 쪽에선 정조가 지나치게 아버지 사도세자의 정책에 함몰되어 있어서 충분히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정책들로 확대 발전시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조도 세종대왕처럼 후계 하자가 있었는데요. 이 정조의 왕비 효희 왕후 사이에선 후사가 없었고 대신 정조가 사랑했던 후궁,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에서 큰 인기를 모았던 의빈 성씨 사이에서 낳은 아들 문효세자가 있었지만 5살 때 홍역으로 사망합니다. 대신 정조는 수빈 박씨라는 후궁 사이에서 재위 14년이었던 1790년 아들을 낳아 11살의 나이였던 1800년에 세자로 책봉됩니다만 정조가 낳은 늦둥이라서 정조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났고 하필이면은 세자로 책봉된 그 해에 정조가 사망합니다. 이를 두고 정조가 독살에 시달렸다는 설이 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며 정조의 건강은 점차 나빠졌던 겁니다. 자기 아들은 나이가 어린데 본인의 건강은 점차 나빠지고 있다는 걸 직감해서인지 정조는 말년 정치적 자충수를 두게 되는데요. 노론 10하 중 권세가였던 안동 김씨의 김조순을 중용한 겁니다. 문제는 김조순은 세자의 장인어른이자 정조의 사돈, 즉 외척이었던 겁니다. 정조는 나이 어린 아들의 정치적 지지자를 만들어주기 위해 자기가 그토록 경계했던 외척을 끌어들인 겁니다. 정조는 본인의 정치적 이상을 완전히 펼쳐보이지 못한 채 재위 24년 만에 사망했으며 1800년 정조의 죽음과 함께 사실상 이후 조선도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지옥의 19세기를 보내게 됩니다. (1800년) 정확히 19세기가 시작하는 시점에 정조의 아들 순조가 23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23대 왕 순조, 24대 왕 헌종, 25대 왕 철종 3명의 왕의 재위기간이 합쳐서 64년 정도 되는데 약 이 60여 년의 기간을 세도 정치기라고 부릅니다. 조선 역사상 최악의 시기라고 꼽히는 세도 정치란 이제 더 이상 붕당의 개념이 무의미해지고 특정 유력 가문들이 정치 집단을 이루어 정치와 사회의 모든 권력을 독점하던 시기를 말합니다. 영정종 시기의 탕평책을 거치며
특히 정조 시기 준론탕평이라 하여 노론조차도 정조를 지지하는 시파와 그렇지 않은 벽파로 나뉘며 탕평책이 나름 잘 진행되다 싶었는데 어쩌다 이 붕당의 정치가 종말을 고하고 세도 정치로 넘어가게 된 걸까요? 그 시기를 이해하는 게 순조편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정조 말년 두 가지 가장 큰 정치 축이 있었습니다. 먼저 정조를 지지하던 노론의 시파. 정조는 본인의 몸 상태는 나빠지지만 늦둥이로 낳은 아들의 나이가 어려 걱정하던 찰나에 시파의 대표격이자 안동 김씨라는 초명문가 집안의 김조순과 사돈을 맺을 정도로 그를 외척으로까지 만들며 어린 세자의 정치적 지지자로 육성하고자 했습니다. 문제는 정조가 생각보다 빨리 죽었고 세자가 고작 11살의 나이에 순조로 즉위한 거죠. 아직 미성년자였기에 정조의 할머니이자 순조의 증조모였던 정순왕 후 김씨가 수렴청정을 시작하며 권력의 중심이 모두 정순왕후로 이동합니다. 이 정순왕후가 김조순과 반대되는 또 다른 정치축, 정조 반대편에 섰던 노론의 벽파였죠. 오늘의 두 주인공은 사실상 김조순과 정순왕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순왕후는 조선의 21대 왕 영조가 50살이 넘은 나이에 새로 장가를 간 고작 16살의 새 아내였습니다. 당시 사도세자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어린 새엄마가 나온 것이며 세손 시절의 정조 입장에서는 자기와 10살 차이도 안 나는 할머니가 생긴 거죠. 사도세자를 다룬 각종 영화와 드라마에서는 정순왕후가 사도세자의 죽음에 깊이 개입한 악녀로 묘사됩니다. 물론 정순왕후가 노론 집안 출신의 여인이며 그 집안 자체는 사도세자를 몰아세웠을지는 몰라도 사도세자 죽음 사건 당시 정순왕후의 나이 아직 20살도 안 된 어린 소녀여서 개인적으로는 사도세자의 죽음에 관여할 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후 세손 시절의 정조와 나름 나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해 갔습니다. 원래 보스들끼리는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고 두 사람 정치적 입장에서는 적대적 관계가 맞긴 했으나 오히려 서로의 정치적 파트너십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정조는 즉위한 지 얼마 안 되어 정순왕후의 오빠였던 김귀주를 내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정순왕후와 정조의 사이가 급격하게 틀어졌고 또 정순왕후의 집안이 노론 중에서도 정조에게 반기를 드는 노론의 벽파로 전환되었습니다. 정순왕후는 10살 차이도 안 나는 손자 정조와 이 정치적 신경전을 벌이기 일쑤였으며 정조가 정순왕후에게 고집을 꺾인 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중하고 정치적 센스가 남달랐던 정순왕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스들끼리 싸워봤자 서로 다친다고 크나큰 사건 사고들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어린 순조 즉위 후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면서 비로소 정치 전면에 나섰던 거죠. 정권이 교체된 거예요. 정순왕후는 이전 정조 때의 모든 정책들을 전부 폐기시켜버립니다. 정조가 키워놓은 남인 출신들의 정조 최측근들을 벼르고 있던 정순왕후는 아주 좋은 빌미를 찾으니 바로 천주교, 즉 서학이었죠. 당시 남인들은 어떻게든 천주교와 연관이 되어 있었고 순조 1년이었던 1801년 신유박해라고 천주교 신자들을 대거 탄압하며 정조가 육성해 두었던 남인들이 깡그리 숙청되고 말았습니다. 정조의 오른팔이었던 정약용도 유배를 가게 되었고 그의 형 정약전도 흑산도로 유배를 가는데 이때 배경의 영화가 자산어보입니다. 그리고 순조 2년이었던 1802년 정순왕후는 정조의 특수경호부대였던 장용영을 없애버렸습니다. 규장강은 기능이 매우 축소되고요. 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왜 저런 정치적 보복이 수반되어야 할까 한탄하게 되지만 이는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정권 교체 시 정치 보복이 없으면은 내가 당하기 마련입니다. 정치 보복을 안 하려고 했던 집권자들도 있었지만 전부 끝이 좋지 못했죠. 이게 권력의 무서움이고 정치의 비정함인 거죠. 정순왕후를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는 건 옳지 않다고 하는 관점도 있습니다. 실제 정순왕후는 정치적 이미지를 생각해서인지 민생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고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물심령에 힘썼으며 심지어는 일부 정조의 정책들을 계승하겠다며 실행한 부분도 꽤 있답니다. 그렇다면 그간 김조순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을까요? 김조순은 정조 재위 말년 새로운 다크호스로 부상할 수 있었으나 정조의 죽음 이래 정순왕후와 벽파에게로 권력이 넘어가면서 김조순과 시파 세력은 위세가 많이 위축됩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정순왕후는 지나친 정치보복을 감행하지는 않았기에 김조순의 기득권이 보장이 되었고 그리고 김조순이 누굽니까? 국왕 순조의 장인어른이에요.
자기 딸이 왕비인데 뭐 쉽게 숙청당하겠습니까? 더불어 정순왕후는 스스로 순조 제위 3년째 수렴청정을 거두기로 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정순왕후가 죽어요. 노론은 사실상 정순왕후가 이끌고 있었는데 정순왕후 사후 벽파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 김조순과 시파 세력이 순조와 힘을 합쳐 벽파들을 아주 탈탈 털며 벽파는 몰락하고 시파가 집권합니다. 보셨죠? 정순왕후처럼 정치보복을 애매하게 하면은 나중에 상대방에게 우리가 당하게 되는 게 정치의 원리입니다. 그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보복은 필수인가? 필요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보복이 무조건적으로 필수인 시대라면은 그 사회는 썩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라는 뜻이고 이때가 딱 그랬습니다. 이로써 모든 붕당들이 노론 시파를 제외하고 모두 정계에서 사라졌으며 시파가 그 몇백 년의 붕당 대립 역사에서 최종 승자가 되었습니다. 그 대표격인 김조순, 조정은 전부 시파로 장악된 상황에서 붕당 정치는 종말을 고했고 시파의 대표 김조순의 시대가 열립니다. 김조순은 안동 김씨 집안으로 이제는 김조순을 포함한 이 집안이 조선에서 가장 강력한 집안으로 비로소 안동 김씨라는 가문의 주도로 국가가 운영되는 시대로 접어든 거죠. 막 세도정치기가 시작될 때만 해도 뭐 아직 세도정치라는 개념이 없던 터라 왕권이 스스로 미약하다고 판단한 젊은 시절의 순조는 자기 장인어른인 김조순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컸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특정 가문의 독점이 시작되었던 거죠. 순조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순조의 개인적인 능력을 떠나서 당시 시대적 상황은 국내외적으로 어수선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신분제, 개판, 낙오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새롭게 개편되고 있었으며 국외적으로는 서양 제국주의의 국가들이 점점 아시아로 세력을 뻗치던 시기였습니다. 확실한 건 순조는 이런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어울리는 왕은 아니었다는 거죠. 시대적 변화의 요구는 거센데 그 부름에 호응을 하지 않으면 반발이 일어나기 마련이죠. 순조도 20대에 접어들었던 제위 11년째 1811년 몰락 양반 출신이었던 홍경래가 평안도에서 반란을 일으킨 이른바 홍경래의 난이 터집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평안도에 대한 지역차별이 극심했고 이 지역차별로 인해 1차적으로 반란이 터졌다고 하지만 실상은 사회 구조적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부는 마땅한 정책을 못 내놓고 있는 실정에 신분은 막론하고 그 혼란스러운 사회에 적응을 못한 세력들이 불만을 축적시키다가 터져나온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안도 전체가 다 홍경래의 수중에 넘어갈 만큼 매우 위험한 사태였지만 1812년 결국은 진압됩니다. 이 여파로 약 2,000명의 목이 잘려나갔습니다. 반란 자체가 문제기는 하지만 실제 당시 조선 정부는 왕이나 신하들이나 사회 개혁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고 이러니 천주교는 더더욱 퍼지고 지식인들은 사회를 등진 채 실학을 공허하게 외치고 있었고 각종 사이비 종교들이 유행했던 겁니다. 시대는 변하는데 이를 수습할 사람이 조선에 없었고 있어도 나서지 못하는 폐쇄적인 사회였던 거죠. 순조는 아버지 정조같이 야망과 이상향을 기대할 수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런 조선의 희망이 있었으니 순조의 장남 정식 왕비 소생의 적장자 바로 효명세자였습니다. 효명세자는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정조를 꼭 빼닮았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 순조조차도 본인이 할 수 없는 일을 자기 아들 효명세자는 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어느덧 30대가 된 순조의 제위 27년이었던 1827년 순조는 19살이 된 아들 효명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맡깁니다. 효명세자의 정치력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다들 정조가 살아 돌아온 줄 알았습니다. 효명세자는 안동 김씨의 지나친 권력 독점을 견제하고자 자신의 처가였던 풍양조씨를 내세워 정치적 균형을 내세웠고 촌철살인 같은 사회적 개혁의 필요성을 꼬집었습니다. 더불어 문화예술 방면에 가장 관심을 많이 보였던 효명세자는 잘 살아야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이 아닌 문화예술을 누릴 줄 알아야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일념하에 그 암흑했던 시기에 조선의 문화가 눈부시게 꽃을 피웁니다. 특히 효명세자가 무용의 전공이라 한국 무용은 효명세자 전후로 나뉜다고 할 정도였답니다. 모두가 효명세자에게 거는 기대가 컸고 심지어 김조순의 안동 김씨 일파들조차도 효명세자의 등장에
조선이 하루아침에 이토록 달라지는 걸 보고 오히려 효명세자를 지지하고 따르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효명세자를 조선의 마지막 희망이라고도 지금까지도 평가받는데요. 마지막 희망이란 뜻은 결말은 비극적이란 뜻이겠죠? 과로가 원인이었을까요? 효명세자는 대리천정 4년 차였던 순조 30년, 1830년 20대 초반의 나이로 눈을 감습니다. 아들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순조는 안 그래도 건강이 좋지 못했는데 아들의 죽음에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으며 이전보다 훨씬 더 정치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딸들마저 연달아 이르면서 순조는 회복할 기미조차 안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 사이 순조 32년이었던 1832년 안동 김씨의 대표 김조순이 죽습니다. 김조순에부터 안동 김씨가 세도 정치를 시작했다고 하지만은 김조순 자체는 정조가 능력을 알아볼 정도로 타협도 할 줄 알고 선을 넘지 않는 현실 감각도 나름 뛰어났습니다. 순조 또한 괜히 김조순에게 의지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김조순 사후, 김조순의 아들들과 그 일가 친척들, 이른바 안동 김씨들이 제정신을 잃고 권력을 남용하며 횡포를 부립니다. 삶의 모든 의욕을 잃은 순조는 이들을 막을 힘도 마음도 없었고요. 그리고 순조 34년이었던 1834년 순조는 사망하고 그의 손자이자 효명세자의 아들이 24대 왕으로 즉위합니다. (1834년) 효명세자의 아들이 할아버지 순조의 뒤를 이어 24대 왕 헌종으로 즉위했습니다. 옛날에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해를 품은 달에서 김수현 배우가 연기한 역할의 모델이 되었던 헌종은 5대왕 문종, 10대왕 연산군과 더불어 조선의 3대 꽃미남 국왕으로 조선왕족실록의 기록에는 외모가 준수하고 명랑하며 큰 목소리가 마치 금석에서 나오는 것 같다고 적혀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정식 기록은 아닌 야사이지만 궁궐의 상궁들과 나인들이 어떻게든 헌종 얼굴 보려고 일부러 인근을 지나가 눈에 띄려고 했다죠. 이렇듯 부러워만 보이지만 헌종 개인은 참 비극적인 생애를 살다간 비운의 젊은 국왕이었습니다. 본격적인 헌종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 나의문화유산 답사기로 유명하신 유홍준 교수님의 헌종에 대한 평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헌종을 생각하면 나는 애처로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동시에 일어난다. 조선의 역대 임금들은 모두 고유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 혹은 치세로, 혹은 전란으로, 심지어는 무능으로 임금 자신과 당대의 상을 그릴 수 있게 된다. 재위 기간이 15년이나 되고 수렴청정 기간 외에 직접 정무를 본 것이 9년이나 되어도 헌종 때는 세도정치 시대라고 부를 뿐 역사에서 헌종을 말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러나 헌종에게는 헌종 나름의 인생과 치세가 있었다. (1834년) 헌종이 재위에 올랐을 당시 나이 고작 8살. 조선 국왕들 중 최연소의 나이로 왕에 오른 경우입니다. 당연하게도 어린아이였던 헌종이 곧바로 정사를 돌볼 수는 없었고 헌종의 할머니, 즉 순조의 아내였던 순원왕후 김씨가 수렴청정을 6, 7년 정도 맡습니다. 이 사이에 안동 김씨의 횡포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조정의 요직은 안동 김씨 혹은 이 가문에 붙은 사람들이었고 수렴청정을 담당하고 있던 순원왕후 김씨도 안동 김씨 집안, 심지어 헌종이 11살 때 결혼한 새로운 왕비 효현왕후도 안동 김씨였죠. 순원 왕후가 수렴청정을 맡던 시기 안동 김씨가 유일한 세도 가문은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의 가문이 안동 김씨를 벼르고 있었는데요. 바로 풍양조씨였습니다. 당시 국왕 헌종의 엄마, 즉 죽은 효명세자의 아내가 바로 풍양조씨 가문이라 헌종의 즉위와 함께 나름 풍양조씨 및 그 일파가 세력이 형성되었고 안동 김씨의 대표였던 김조순의 아들 김유근이 건강상의 문제로 은퇴한 사이 풍양조씨가 안동 김씨에 대한 탄핵 여론을 모아냅니다. 가장 좋은 명분이 천주교였죠. 안동 김씨 내에서도 천주교 신자들이 몇 있었고 이를 빌미로 풍양조씨는 천주교 무리를 척결해야 한다는 논리로 천주교 신자들과 안동 김씨 및 그 일파를 엮어 안동 김씨 세력을 많이 위축시켰죠. 성리학만을 고집하던 조선에서 천주교란 영모와 동일하게 간주되었기에 수렴청정을 맡던 순원왕후조차 안동 김씨였음에도 자신의 가문을 지켜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안동 김씨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던 시기에 기해박효로부터 2년 후 1841년 순원왕후는 여론에 몰려 수렴청정을 거두기로 하고 헌종은 15살의 나이로 친정을 시작하기로 합니다. 또 2년 후였던 1843년에는 안동 김씨 집안의 헌종의 아내 효연왕후 김씨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안동 김씨의 위세는 그 이전에 비해 정말 추락하였고 이 틈을 타 풍양족씨가 득세합니다.
1844년 헌종 10년, 헌종은 효정왕후 홍씨라고 새로운 왕비를 간택해드립니다. 안동 김씨 가문의 여인이 아니라는 것만 봐도 확실히 안동 김씨가 이전만큼 권력을 독점하지 못했고 헌종의 외할아버지였던 조만영이 실세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헌종의 동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는데요. 헌종은 죽은 아버지 효명세자의 뜻을 이어받기 위해 안동 김씨보다는 풍양 조씨와 결탁해 안동 김씨를 몰아낼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846년에는 병오박해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신부 김대건 신부가 체포되어 순교하면서 또 한 번 천주교 박해의 바람이 불었고, 몇 년에 걸쳐 헌종은 대부분이 안동 김씨 지지 세력이었던 감찰기관 인사 구성을 물갈이했으며 추사 김정희 등 반안동 김씨 일파들을 사면하거나 등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헌종은 4살 때 아버지 효명세자가 죽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었는데 어느 한 신하가 헌종에게 효명세자의 어진을 보여주며 용모가 빼닮았다고 하자 헌종이 눈물을 흘렸다는 일화도 있을 만큼 아버지에 대한 계승정신이 남달랐던 듯 보입니다. 이렇게 헌종은 젊은 나이에 안동 김씨를 몰아내며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왕권 강화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 하나가 헌종에겐 없었습니다. 바로 후사였죠. 헌종은 새로운 왕비 효정왕후 사이에서 아이가 없자 경빈 김씨라는 후궁을 맞이했는데 두 사람 금슬이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두 젊은 부부는 사랑으로 맺어진 커플이었고 두 사람의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들이 야사에서 전설로나마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죽 사랑했으면 헌종은 더 가까이에서 경빈 김씨를 자주 보고 싶다며 창덕궁 안에 낙선제라는 고급 한옥 별채를 짓고는 본인이 그곳에서 기거하고 그 바로 옆에 석복헌과 수강제를 만들어주곤 그곳에서 경빈 김씨가 기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토록 두 사람 사이는 애틋했지만 결정적으로 아이가 또 없었습니다. 하루빨리 후사를 두고 세자로 정해야 왕권이 완성될 수 있는 마당에 급해진 헌종은 녹용, 당귀, 숙지황 등 정력에 좋다는 한약재들을 수소문하고 다녔습니다. 이게 과학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슴이 매우 음란한 동물이랍니다. 수컷 한 마리가 정말 많은 암컷들과 교미를 한다고 하는데 왜 장어꼬리가 힘이 좋으니 이걸 먹으면 정력에 좋다는 것처럼 여러 암컷 사슴들과 한 번에 많은 짝짓기를 하는 숫사슴의 녹용을 끓여 먹으면 복용자도 정력이 좋아진다는 말이 있답니다. 헌종이 여기에 꽂혀서 녹용을 중심으로 하여튼 정력에 좋다는 소문만 있으면 무조건 복용했습니다. 녹용을 수천 첩이나 먹었대요. 새끼를 품은 암컷 돼지의 배를 바로 갈라 나온 돼지들을 끓여 먹기도 했고 해남 진양주가 그렇게 정력에 좋다며 이런 약주도 많이 마셨다고 합니다. 헌종이 정력 강화를 위해 녹용만큼이나 많이 먹었다는 게 있는데 바로 메밀입니다. 헌종 스스로도 이 메밀로 만든 요리들의 효과가 직방이라며 극찬했다고 하죠. 그런데 한약도 좋다고 무작정 많이 먹으면 몸에 무리가 올 수 있다는 거 아시죠? 헌종이 그랬습니다. 정력이 좋다고만 하면 그냥 의심 없이 먹어대니까 한약의 과도한 복용으로 어느 순간부터 헌종이 급성 위염에 시름시름 앓다가 1849년 헌종은 재위 15년 만에 겨우 23살의 나이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헌종의 묘지명에는 이렇게 적혀있다고 합니다. 평소에 실속 있는 것에 힘쓰려고 스스로 노력하셨다. 실사구시라는 말을 사랑하여 늘 좌우에 걸어두고 경계하고 반성하는 뜻을 붙이셨다. 성품이 사치하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여 평상복은 무명이나 모시옷에 지나지 않았다. 평소에 서화를 사랑하여 고금의 명가될 필적들을 다 내부에 모아두시고 금석의 유문을 고증하며 역사에 누락된 것을 보완하고 정정하셨는데 석학일지라도 여기에 미치지 못했다. 그리고 서예에 있어서는 전서와 예서는 오묘한 경지에까지 이르셨다. 헌종의 낙선제는 비단 헌종 러브스토리만 담긴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문인들을 무척이나 좋아했던 헌종은 문인들을 자주 낙선제로 불러 학문적 예술적 교류를 했답니다. 원혼고에는 헌종이 직접 지은 시와 직접 작사 작곡한 작품들도 있을 뿐더러 낙선제 뒤편에는 승화로라고 헌종의 개인 소장 창고를 만들어 책과 서화, 수준 높은 인장들을 수집했다고 합니다. 헌종이 모았던 인장인 숫자가 500점이 넘었다고 하며 현재 남아있는 190점이 국립고궁박물관에 있죠. 기록에 의하면 헌종이 이곳 승화로에 모은 소장품들은 910종 4555점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양이죠. 청나라와 조선의 고전들과 더불어 위대한 문인들의 문집, 당시의 신간 서적들 653종에 이르는 서화, 중국 역대 명화가들의 작품, 김홍도, 겸재정선의 작품들, 역대 조선 임금들의 글씨, 안평대군 한석봉, 추사 김정희들의 명필들까지 망라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아쉽지만 이 모든 컬렉션이 불에 타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최고급 붓자루 하나가 전해질 뿐이라죠.
그래서 의외로 헌종의 요절을 미술사나 국문사에서 되게 아쉬워하기도 한답니다. 헌종의 여인이었던 경빈 김씨는 이후 아주 오래 살았고 일제강점기 3년 전에 사망합니다. 경빈 김씨가 죽었을 때 당시 고종 황제는 경빈은 연세가 높아도 아직 정력이 강건하였으므로 병환이 깊긴 해도 내심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는데 문득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지난날 극진하게 예우해 주셨던 은혜를 추념하며 이 처참한 심정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라고 조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헌종이 죽자 다시 풍양조씨는 안동 김씨에게 실권을 내어 주어야만 했습니다. 헌종의 정치적 버팀목이었던 외할아버지 조만영도 헌종이 친정을 시작하고 몇 년 뒤 죽었고 그간 헌종이 풍양조씨를 내세웠지만 헌종이 죽으면서 안동 김씨가 다시 조정을 장악하기 위해 나섰고 그렇게 그들은 헌종 다음 25대 왕으로 철종이라는 허수아비 왕을 옹립합니다. 1849년 헌종은 재위 15년 만에 겨우 23살의 나이로 아들 없이 사망하면서 왕실의 직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이젠 반개 왕실 종친들 중 한 명을 옹립해야만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로는 당시 세도 정치를 주름잡던 안동 김씨 집안이 권력을 독차지하기 위해 허수아비 왕을 앉히고자 반개 중에서도 저 먼 반개, 강화도에서 본인이 왕족인지 까먹고 글조차도 읽을 줄 몰랐던 평범하게 농사짓고 있던 강화도령 이원범을 데려다 강제로 국왕 철종으로 옹립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왕은 허수아비였고 부패한 안동 김씨가 모든 조정을 다 장악하는 가운데 민생에 관심을 두지 않아 조선의 사회 질서가 모두 무너졌다고 말이죠. 어디까지가 진실일까요? 우선 25대 왕 철종은 왕이 되기 전 강화도에서 평범하게 농사를 짓고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리고 철종은 사도세자의 서자의 서자입니다. 정말 먼 반계인 것도 맞습니다. 더불어 풍양조씨를 지지해주던 헌종 사후 안동 김씨가 다시 득세하였고 차기 국왕 지목권은 안동 김씨의 여론이 절대적이긴 했고 최종 결정권자인 당시 가장 큰 왕실 어른이었던 순원왕후도 안동 김씨이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안동 김씨가 허수아비 왕을 세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저 먼 반계 정친을 데리고 왔느냐 하면 그럴 의도가 있든 없든 이미 헌종 사후 직계가 끊긴 상황에서 어차피 반계 중 한 명이 왕이 되어야만 했고 철종이 먼 반계인 건 맞지만 그나마 가장 가까운 반계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반계 출신이라고 해도 왕 자체가 갖는 신성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예법이 어느 사회보다 중요한 조선시대에서 따져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모든 예법을 다 만족시키진 못했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만족시키는 종치는 강화도령 이원범이 제일 적법했죠. 안동 김씨가 아니어도 강화도령 이원범이 어차피 왕이 될 거였다는 거죠. 또 한 가지 강화도령 이원범은 글자도 읽을 줄 몰랐느냐 하면 이는 과장된 겁니다. 글은 읽을 줄 알았겠죠 당연히. 이원범의 고향은 서울이었고 어릴 때 나름 왕실 종친 대우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원범이 14살밖에 안 됐던 헌종 재위 중간에 민진용이라는 무인이 이원범의 큰형을 왕으로 옹립할 계획을 세우다 적발되어 이 사건에 큰형이 처형당합니다. 이원범의 작은 형과 이원범은 아직 나이가 어려 사형은 면했지만 강화도로 유배를 가게 되었던 것이었고 그나마 낮은 단계의 유배였기에 이원범은 19살 때까지 농사를 지으며 평범한 농민과 다름없는 삶을 살죠. 그래서 글자조차 모른다는 건 과장일지라도 어린 시절부터 곧바로 농사 지으며 살았기에 똑똑하거나 학식이 풍부하다고는 말할 수는 없는 거죠. 1849년 그렇게 이원범은 조선의 25대 국왕 철종으로 즉위합니다. 궁궐 사람들과 관인들이 이원범을 찾으러 강화도에 왔을 때 이원범은 자기를 죽이러 오는 줄 알고 도망치고 그랬답니다. 철종에게는 작은 형이 있었지만 작은 형은 20살이 넘어가지고 후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살이 넘으면 안동 김씨 순원 왕후의 수렴청정에 명분이 안 생기거든요. 대신 철종이 19살로 즉위했기에 순원 왕후가 처음에는 수렴청정을 맡게 됩니다. 철종의 즉위로 무소불위 안동 김씨의 세상이 도래한 것도 팩트죠. 철종이 즉위하고 2년 후 역시 안동 김씨 집안의 여인과 혼인하여 안동 김씨에서 철인 왕후라는 왕비를 또 배출해냅니다. 한 국가의 대비와 왕비가 모두 안동 김씨였던 거죠. 그 사이에 낀 작은 대비였던 효명세자의 아내이자 헌종의 친모였던 풍양조씨의 신정왕후만 입장이 애매해진 것이고요. 그렇다면 철종은 허수아비 왕이었는가 하면
철종도 나름 사리분별할 줄 아는 나이에 왕이 되었기에 국왕이 되고 제왕학 공부와 정치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고 원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왕에 왕이 됐으니 본인만의 정치인념과 비전도 점점 형성시켜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철종 제위 3년째였던 1852년 데뷔였던 순원 왕후는 수렴청정을 종료하고 철종이 친정을 시작합니다. 철종이 한미연 출신이기는 해도 그만의 장점이 있다면 누구보다 백성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직접 같이 경험했기에 무엇이 가장 도탄에 빠진 민생들에게 문제인가를 철종은 정확하게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뭘 해줘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죠. 더불어 어느 정도의 왕권 강화를 할 필요성도 철종은 느끼고 있어서 친정을 시작한 이래 철종은 본인이 생각하는 개혁들을 펼쳐 보이기 위해 안동 김씨와 신경전을 벌이며 알력 다툼을 전개하지만 이미 정치 사회의 모든 분야인 안동 김씨가 퍼져 있어서 그 정치 신경전에선 늘 패배하는 쪽은 철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철종이 열심히 정치학과 유교 학문을 공부했다고 한들 왕이 된 이후 몇 년 한 걸로 그 뿌리 깊은 정치 베테랑 안동 김씨들을 넘어설 수는 없었습니다. 때문에 여전히 도탄에 빠진 민생의 피폐함은 개선되지 않고 있었는데요. 안동 김씨에 의한 세도 정치의 폐해가 정점을 찍었을 때가 철종 제위 때인 것도 팩트입니다. 당시 가장 문제가 됐던 사회적 문제가 삼정의 문란이었습니다. 삼정의 문란이란 세금 제도가 엉망이 되어 국가 세수는 안 거치는데 백성들의 세금은 과중되는 현상이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전정이라고 가장 일반적인 일종의 소득세인데 이 소득세를 보통 각 고을별로 이 수령 사돈님과 그 아래 아전들에게 바칩니다. 그럼 수령과 아전들이 고을 운영비로 일부를 남겨두고 나머지는 전부 중앙정부에 보내야 하는데 그 중간에서 빼돌리는 비율이 30에서 40%까지 갑니다. 중앙정부에선 세금이 안 거친다고 판단하여 더 뜯어내라고 하고 수령과 아전들은 그런 벼랑간 무슨 명목이든 갖다 붙여서 백성들을 탈탈 털었습니다. 세금의 과중함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면 그 도망친 비율만큼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물렸습니다. 두 번째, 군정이라고 15에서 60세 남성들은 군복무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남성들이 군복무를 해버리면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서 가족을 부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라고 당시 화폐 중 하나였던 옷감을 고을에 제출하면 군역을 면제할 수 있게 해주었는데 이 포를 지방 수령들이 강제 차출했죠. 15세에서 60세 남성들만 부과하면 되는데 어린 아이들, 심지어 노인들에게까지 포를 물렸죠. 세 번째, 환정이라고 보통 환곡이라고 부르는데 국가에서 저이자로 해주는 대출 시스템이었는데 저이자 대출은 무슨 그냥 수령들 비리 충당해주는 고리대금으로 전락한 지 오래였죠. 전정, 군정, 환정 세 가지의 세금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하여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는데 삼정의 문란은 사실 이전부터 계속 누적되어 오다가 철종 때 그 정점을 찍었던 것이었고 당장 언제 밀란이 터져도 이상할 게 없는 시대였습니다. 철종 제위 13년째였던 1862년 결국 터졌습니다. 1862년 2월 진주에서 먼저 터졌는데요. 당시 조선에서 진주는 꽤 큰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탐관오리들이 더 판을 칠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의 진주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진주 목사 홍병원과 진주에 주둔하고 있던 경상도 육군사령부였던 경상우병영의 사령관 우병사 백낙신이 합작하여 아주 못된 짓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당시 진주에서 한양으로 보내야 하는 세금이 연 쌀 4만석이었는데 홍병원 백낙신이 진주 백성들로부터 떼먹은 세금이 연 쌀 6만석이었다고 합니다. 해도 너무한 거죠. 결국 농민 봉기를 일으켰던 진주 농민들은 홍병원과 백낙신을 인질로 삼고 두 사람은 모든 악행의 원인을 중간 아전들에게 돌리며 분노한 농민들이 아전들을 때려 죽이고 홍병원과 백낙신을 어떻게 할지 고민 중에 중앙정부에서는 안핵사를 파견합니다. 안핵사란 밀란이 터졌을 시 백성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중간에 타협과 중재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직책인데 이때 안핵사로 파견된 사람이 박규수라고 아주 유능한 관리였으며 나중에 모든 개화파들의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박규수는 안핵사로서 진주 백성들의 호소를 전부 들어주었으며 철종에게 아래 홍병원과 백낙신에게 가장 강도 높은 단계의 유배령에 처하게 만들며 진주에서의 농민 봉기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 조선사회에서는 또 특기할 만한 사회적 현상이 전국적으로 큰 도시에 큰 시장이 열리는데 이곳엔 인근 마을 사람들까지도 모인단 말이죠. 진주에서 벌어진 일들이 이 시장을 매개로 전국으로 퍼지면서 1862년 3월에서 5월까지 충청, 경상, 전라, 삼남 지방에서 농민 봉기가 폭발적으로
그리고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경상도에서는 함양, 거창, 성주, 울산, 김천의 계령, 군위에서 일어났고 전라도에서는 익산, 한평, 부안, 장흥, 순천, 강진, 남원, 영광, 고창, 화순 등에서, 충청도에서는 청주, 공주, 논산, 진천, 부여, 옥천 등지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경기도의 광주와 제주도까지도 봉기가 발생했죠. 조직적인 단체가 주도한 게 아니라 지방별로 개별적으로 봉기가 연쇄적으로 일어난 건 그만큼 조선의 사회 경제가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다는 겁니다. 1862년 임술년에 일어났던 이 일련의 농민 봉기들을 통틀어 임술농민 봉기라고 합니다. 이때 박 교수는 이 모든 봉기의 원인들이 삼정의 문란 때문이라며 철종에게 간곡히 아뢰어 삼정의 문란을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고, 철종은 삼정의 문란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기구로 삼정이정청이란 기관을 신설합니다. 삼정이정청에서 삼정의 문란을 해결할 수 있는 개혁안을 내놓을 것을 철종은 요구했으나 삼정이정청 구성 대신들은 대부분이 안동 김씨이거나 마찬가지로 부패한 정치인들, 이들이 내놓은 개혁안들은 개혁이라고 차마 부르기 어려운, 사실상 현상 유지나 다름없는 그냥 쇼에 불과했습니다. 참고로 동시기에 일본과 중국 청나라는 이미 개항을 하며 세계의 무대에 접어든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삼정이정청은 철종이 주도로 신설되었으나 철종도 삼정이정청에 관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이때쯤이면 철종도 안동 김씨와의 세력 다툼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체념한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철종은 개혁의 의지를 모두 상실하고 술과 음란한 생활에 젖어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니 철종의 건강도 악화되었고 재위 말년 몇 년은 술과 여자에 빠져 놀거나 병으로 골골대거나 였습니다. 임술농민 봉기가 철종이 죽기 1년 전이었거든요. 철종도 알았던 거죠. 삼정이정청 세운다고 뭐 아무 의미 없는 거. 그렇게 철종이 비실비실 되던 사이에 왕실과 신하들은 또 멘붕에 빠집니다. 또 아들이 없었거든요. 아들들을 낳기는 낳았지만 전부 요절한지라 또다시 반계 중 한 사람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때 흥선대원군이 등장하죠. (1864년 1월) 음력으로는 1863년 12월 25대 왕 철종이 또 아들 없이 죽으면서 이번에도 먼 반계 중 한 명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여전히 조선의 조정은 안동 김씨였고 차기의 국왕 지목도 안동 김씨의 여론이 몹시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철종 옹립 때와는 살짝 다른 게 최종 결정권자였던 왕실 크런은 안동 김씨의 순원 왕후 김씨는 이미 죽은 상태였고, 이번에는 효명세자의 아내이자 헌종의 친모였던 풍양 조씨의 집안의 신정 왕후 조씨, 이른바 조대비가 최종 결정권자였습니다. 그렇게 먼 반계 왕실 종친들 중 흥선대원군의 강력한 어필로 그의 둘째 아들 이명복이 1863년 조선의 26대 왕 고종으로 즉위합니다. 세간에 알려지기로는 흥선대원군이 자기 아들을 왕으로 옹립하고자 안동 김씨 눈에 들기 위해 일부러 바보 행세를 하고 다니고 거짓골로 안동 김씨의 연회장에 들어가 그들의 가랑이 밑을 기고는 밥을 얻어먹었다고 하고, 깡패들을 데리고 다니는 등 껄렁껄렁한 모습만을 보이자 방심한 안동 김씨는 저런 푼수에게 권력을 줘봤자 자기들 손안에 있겠지라는 아니라는 생각으로 흥선대원군의 둘째 아들을 왕으로 옹립하는 데 동조했고, 정작 고종이 왕이 되고 그간 모든 것이 연기였던 흥선대원군이 안동 김씨를 대거 숙청해버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잘못 알려진 바입니다. 껄렁껄렁하고 양아치 같으면 오히려 마이너스 점수입니다. 흥선대원군은 당대의 사대부들이나 왕실 전주이씨 문 중에서 대단히 모범적이라고 칭찬받던 종친이었던 덕분에 자기 아들을 왕으로 옹립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흥선대원군이 로비에 인맥도 잘해놓은 덕분에 안동 김씨는 물론 조대비와도 연을 다할 수 있었죠. 그런데 성격이 다혈질이었던 건 맞았던 듯합니다. 또 하나 흥선대원군은 안동 김씨를 조져놓지도 않았습니다. 안동 김씨를 견제하기 위해 반대로 안동 김씨를 달래고 포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전에 철종은 안동 김씨와 싸우려고만 해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더불어 반계 출신으로 갑자기 왕이 된 철종에게는 정치적 지지 세력이 없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자기 정치 세력부터 만듭니다. 안동 김씨를 달래는 동시에 그간 권력에서 배제되었던 과거 남인소로운 계열 가문들을 등용하고 왕실 종친들을 내세우고 외척들을 끌어들이죠. 그런데 이 외척이 또 제2의 세도 정치를 만들지 못하게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왕실의 체면을 높여줄 수 있는 명문 가문을 찾다가 여흥 민씨 집안의 여식을 고종과 혼인시키니 이 사람이 명성황후입니다.
흥선대원군은 이 민씨 집안을 많이 키워주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나중에 이 민씨 집안이 흥선대원군과 정적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겠죠. 아참, 흥선대원군은 학렬이 맞지 않아서 본인이 왕이 될 수는 없었고, 첫째 아들은 나이가 많아서 후보에서 제외, 10대에 둘째 아들 공우종이 12살의 나이로 즉위했던 거죠. 즉위 후 고종의 나이 탓에 조대비가 수렴청정을 시작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흥선대원군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흥선대원군의 섭정이 시작됐죠. 흥선대원군은 이러한 정치적 수완을 바탕으로 세금제도 개혁으로 삼정의 문란을 해결했고 600개의 서원을 철폐하는 등 그간 양반들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던 근간을 뿌리째 뽑아버립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간 고통에 받던 백성들의 삶을 구제해준 듯 하지만 흥선대원군의 일련의 정책들은 세수 확보가 목적이었지 민생을 위한 정책은 딱히 아니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왕실의 위상을 드높이겠다며 임진왜란 때 소실된 일에 방치되어 있던 경복궁을 중건했고, 이 공사 과정에서 동원했던 백성들의 노역 그리고 막대한 국가 재정은 삼정의 문란만큼이나 백성들을 힘들게 했답니다. 지금의 경복궁도 광화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흥선대원군 때 중건된 건물들이랍니다. 흥선대원군의 또 다른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외교 분야였습니다. 당시 중국 청나라와 일본은 이미 근대화에 접어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서양 세력들은 계속 아시아로 진출하는 상황에서 국제정세가 대단히 중요했는데요. 흥선대원군은 프랑스와 동맹해서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측 선교사들이 흥선대원군 신경 거슬리는 짓들을 많이 해서 화가 난 흥선대원군은 집권 3년 후였던 1866년 선교사들에게 조선을 나가거나 사형당하거나를 선택하라고 했는데 다 순교하겠다고 하자 프랑스 선교사 12명 중 9명을 처형시켰습니다. 이 사건을 병인박해라고 하는데 자국민이 죽었다는 정보가 퍼지자 당시 청나라에 있던 프랑스 병력이 조선의 강화도를 침공합니다. 이 전쟁이 병인 양묘였죠. 2년 후 1868년 독일인 오페르트가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의 묘를 도굴하려고 하기도 했고, 또 3년 후 1871년에는 이번엔 미군이 강화도로 쳐들어와 신미양요를 일으킵니다. 연이은 서양인들의 침략과 만행에 피가 거꾸로 솟은 흥선대원군은 서양과 수교를 맺자고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라는 강경한 결의를 다진 척화비 비석을 전국에 세웁니다. 한편 경복궁 중건, 서원 철폐, 양반들에 대한 과태 문제 등 흥선대원군에 대한 불만이 쌓였을 때 사대부들과 유생들의 상징적 존재였던 최익현이 고종에게 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대원군이 조정을 좌지우지하냐며 문제 삼았고, 1873년 흥선대원군은 경기도 양주에 있던 별초로 이사하며 10년에 걸쳤던 섭정기가 종료됩니다. 흥선대원군이 하야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20대가 된 고종이 적극적으로 동조하였고, 그 뒤에서 모든 여론몰이를 했던 세력이 명성황후와 그녀의 민씨 집안이었습니다. 이로써 민씨 집안의 사람들이 정부의 주요 요직들을 다 독차지합니다. 흥선대원군의 하야가 종료되고 2년 후였던 1875년 일찌감치 근대화의 길로 접어든 일본은 운요호라는 배를 조선의 강화도로 보내 위협 사격을 하였고, 강화도 수비대가 이에 대응하자 일본 측은 피해 배상을 요구하며 조약 체결을 강요해옵니다. 당시 고종과 명성황후는 흥선대원군을 내쫓고 대원군과는 다른 정치 비전을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기존의 폐쇄적인 외교 정책을 폐기하고 개항의 생각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고, 일본의 조약 체결 요구에 응하기로 합니다. 청나라 이홍장의 자문도 받고요. 그러나 생각만 있을 뿐 준비나 지식은 없던 조선 정부와 고종은 생각 없이 이게 불평등한 줄도 모르고 일본 측이 제안한 조약문에 사인을 했고, 이로써 조선도 개항의 길로 접어드니 이 최초의 근대적 불평등 조약이 1876년 강화도 조약이라고 합니다. 강화도 조약 이후 고종은 수신사라고 강한 개항 의지를 가지고 있던 젊은 개화파 지식인들을 일본으로 보내 견학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1881년 통리기무 와문을 신설해 조선의 근대화를 시작했는데 그 첫 단추가 신식 군대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기존의 조선 군부대들은 차별을 극심하게 받았고 임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자 1882년 이모군란이라고 구식 군인들이 급격한 군대 개혁에 차별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는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반면에 수괴들은 흥선대원군을 찾아가 고종과 명성황후를 대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렇게 흥선대원군이 한 달 정도 재집권하는데, 명성황후의 요청에 따라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 흥선대원군을 납치한 후 청나라로 압송시킨 뒤 반란 세력을 토벌하죠. 이후 개화파 청년 지식인들은 급진과 온건으로 나뉩니다. 통상적으로는 급진과 온건으로 구분하지만 두 구분 기준이 근대화의 강도에 있다기보다는 방향에 있었습니다.
온건 개화파는 군사적인 부분에서 근대화를, 급진 개화파는 정치 제도적 부분에서 근대화를 원했는데 그 이유는 서로 근대화의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 외국의 국가가 다였던 겁니다. 온건 쪽에서는 청나라를, 급진 쪽에서는 일본을 원했는데 딱 청나라가 군사적인 부분에서, 일본이 정치 제도적인 부분에서 근대화를 추진 중이었거든요.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두고 서로 견제하고 대립하면서 온건과 급진의 구분은 더 명확해졌으나 명성황후와 민실리가가 청나라 쪽이었기에 대세는 온건 개화파였습니다. 청나라와 온건 개화파의 주도로 조선은 미국과 수교를 맺기도 했고요. 이런 일련의 현상에 불만을 품은 20대의 급진 개화파들이 일본 공사관과 협력하여 1884년 갑신정변이라는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민씨가 일부를 살해하고 고종과 명성황후로 납치한 뒤 조선의 제도적인 부분에서의 근대화 개헌의 서명을 강요하는 그 순간 다시 한번 청나라 군대가 투입되어 창덕궁 인근에서 일본 군대와 소규모 전투를 벌여 진압하는 데 성공, 쿠데타에 실패한 정변 주동자들은 일본으로 망명을 갑니다. 조선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대립이 격해지자 두 나라는 서로 조선을 건드리지 말자며 조선에서 군대를 모두 철수시킵니다. 이 틈을 타 고종은 몰래 러시아와 접근을 합니다. 고종은 친러파였거든요. 그러나 고종의 러시아 접근 시도는 청나라 이홍장에게 좌절되었고 조선을 두고 청나라, 일본, 러시아 3강체제가 자리잡은 가운데 세력 균형이 맞추어져 세 나라 모두 현상 유지에 만족하며 조선을 더 이상 건드리지 않기로 구두의 합의를 봅니다. 그 사이 조선은 근대적 학교들이 세워지고 전선 깔리고 전기 들어오고 병원이 만들어지는 계속 근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청나라에 압송되었던 흥선대왕군도 돌아오고요. 어느덧 고종도 40대에 접어든 1894년 근대화가 추진되고 겉으로는 외국 국가들도 조선을 건드리지 않는 나름 평화적으로 보였지만 조선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세금제도와 토지제도가 다시 문란해지고 탐관오리는 지방 곳곳으로 판을 치는데 정부는 민생에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이 철종때에 생겨난 동학이라는 한국 토속 종교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었는데 전라도 정읍에서 탐관오리 조병갑의 학정에 참지 못한 백성들이 동학의 주도로 봉기를 일으킨 뒤 전라도 곳곳을 장악하며 전라도 최고 도시였던 전주까지 장악합니다. 명성황후는 이번에도 청나라에게 구원 요청을 하자 이에 질세라 일본도 청나라처럼 군대를 조선으로 파병하기로 합니다. 외국 군대가 들어온다는 소식에 동학군은 정부로부터 민생을 위한 근대화를 약속받고 자체 해산하지만 이미 조선에 들어온 일본군은 인천으로 상륙해 그대로 한양으로 진격, 경복궁을 점령하고 고종과 명성황후를 유폐시킨 뒤 갑오개혁을 선언합니다. 갑오개혁의 결과 신분제가 폐지되는 등 조선시대의 구습들 대부분이 사라집니다. 분노한 동학군은 다시 걸기했고 일본은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청나라와 청일전쟁을 일으키는 동시에 동학군을 공주 우금치에서 토벌합니다. 동학군 대장이었던 녹두장군 전봉주는 부하의 배신으로 체포되어 교수형 당했죠. 이듬해 1895년에는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청나라는 조선에 대한 모든 주권과 영향력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아직 일본이 넘어야 할 산이 있죠.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일본은 청일전쟁의 전리품으로 얻은 요동반도를 러시아의 압력으로 토해내야만 했으며 이를 본 고종과 명성황후가 러시아를 끌어들여 일본을 견제하려고 하는 시도를 보이자 1895년 일본은 조선의 몇 지식인들의 도움으로 자객들을 궁궐에 풀어 명성황후를 살해하는 을미사변을 일으킵니다. 흥선대원군은 일본의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 묵인해 주었죠. 왕과 왕비가 살고 있는 궁궐에 자객들이 침투해 왕비를 살해했습니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왕비의 상실과 언제고 자신도 살해될 수 있다는 공포심의 고종은 1896년 몰래 경복궁을 나와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칩니다. 이 사건을 악원파천이라고 하죠. 그래도 러시아 공사관에서 많은 생각을 하고 또 마음도 다잡았던 것일까요? 이듬해 1897년 고종은 당시 궁궐로 환궁하기로 합니다. 이때 고종이 환궁한 궁궐은 경복궁이 아닌 지금의 덕수궁이었고 이곳에서 고종은 이제 국왕이 아닌 황제가 되기로 자처하며 황제만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을 앞으로 자신도 발동할 것이며 국호도 조선이 아닌 대한제국으로 바꿉니다.
이제 고종은 조선의 26대 국왕이 아닌 대한제국의 1대 황제인 것이고 죽은 아내도 명성 왕후가 아닌 명성 황후의 자기를 내었죠. 대한제국 선포와 더불어 고종 황제는 자기가 직접 주도하는 근대화 개혁, 이른바 광무개혁을 선언하는데요. 그간 고종은 얼마나 아버지와 아내에게 휘둘리기만 했습니까? 이제 고종은 스스로 모든 걸 주도하겠다며 광무개혁이라는 적극적인 개혁 의지를 다졌지만 겉만 뺀지르르하게 근대적 기관만 설치만 할 뿐 실상 근본적인 내용들은 황제권을 강화하는 보수적이고 반동적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백성들끼리 근대화를 촉구하는 독립협회라는 단체가 있었는데요. 이 독립협회는 의회를 조직해서 국회의원들을 뽑는 정치 형태, 이른바 입헌군주제를 주장하며 이 모든 걸 다 갈아엎을 수 있는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했고, 고종 황제는 이 독립협회에 점점 개입하더니 나중에는 해산시켜버리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904년) 어느덧 고종의 재위기도 40년이 넘어서고 본인은 나이도 50대에 접어들었던 이 시점에 일본은 러시아와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른바 러일 전쟁인데요. 1904년에서 1905년까지 이어진 러일 전쟁의 승자는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바로 일본이었거든요. 이로써 러시아도 완전히 나가 떨어졌고 일본만이 남게 되었죠. 조선은 미국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했습니다. 고종은 미국 의회와 대통령에게 알렌 공사를 통해 몇 번이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없었죠. 나중에 밝혀진 거지만 당시 미국과 일본은 비밀리에 밀약을 해서 일본은 조선을, 미국은 필리핀을 식민지화하는 데 있어서 서로 묵인해줄 것을 합의해 놓은 상태였죠. 결국 러일전쟁 직후 1905년 일본은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늑약을 강제 체결합니다. 고종 황제는 끝까지 을사늑약에 조인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완용, 권중현, 박지순, 이지용, 이근택 등 이른바 을사오적들이 고종 황제를 압박했고, 심지어 이토 히로부미는 남산에 포병부대를 배치한 뒤 한양에 포격을 퍼붓겠다고 협박을 했고, 고종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자 을사오적이 강제로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을사늑약은 강제적으로 체결한 불합리한 조약이라 고종 황제는 국제사회에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설파하려고 했고,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전세계 수상 내지 수상 대표들이 모이는 만국평화회의가 열린다고 하자 고종은 일본 모르게 이준, 이휘종, 이상설 3명을 밀사를 네덜란드로 보냅니다. 그러나 세 사람은 회의장에 참석하지도 못하고 외교권이 박탈됐음에도 밀사를 보낸 고종 황제를 일본이 문제를 삼은 뒤 그 해 고종 황제를 강제 퇴위시켰습니다. 동시에 대한제국의 군대도 강제 해산되었죠. 이제 남은 건 최종적으로 대한제국의 호흡기를 떼는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화입니다. 조선의 27번째 마지막 왕 순종이죠. 사실 굳이 따지자면은 27번째 왕이라기보다는 대한제국의 2대 황제죠. 아버지 고종이 황제를 선언했었잖아요. 1895년 청일전쟁에서 청나라 아웃, 1905년 러일전쟁에서 러시아 아웃되면서 바야흐로 조선을 노리는 제국주의는 일본으로 정리가 되었고, 1905년 을사늑약을 체결하며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강제 박탈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을사늑약은 고종이 직접 도장을 찍지 않았기에 늑약의 부당함을 전세계에 알리고자 1907년 만국박람회의가 열리는 헤이그에 밀사대를 파견하지만, 이를 알게 된 이완용 등의 친일파와 이토 히로부미 등의 일본인들은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습니다. 이완용이 고종 황제에게 자진해서 퇴위하라고 압박을 넣었을 때 고종 황제는 한사코 버티려고 했으나 일본은 지들 멋대로 황제가 교체되었다는 소식을 공공연하게 발표를 했고, 계속된 친일파들의 협박에 고종 황제는 황태자에게 양위하겠다는 형식으로 고종의 황태자가 순종 황제로 즉위하였습니다. 그러나 순종 황제의 즉위식에는 당사자인 순종 황제도 고종 황제도 불참했던 참 비참한 행사였죠. 순종 황제는 고종과 명성 황후 사이의 아들로 고종의 아들들 중 유일한 적장자이죠. 그래서 순종은 태어나고 1년 후 바로 왕세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때가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기 전이었고 아직은 고종이 황제가 아닌 국왕이었을 때였죠. 순종은 성격 자체가 말수가 적고 소심하고 강단을 보여주지는 못하는 성격이었다죠. 선천적 성격도 성격이거니와 잘하면서 조선의 운명이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휘둘리고 왕실에서도 끊임없이 어지러운 일들만 발생하는 상황에서 겁 많고 소극적인 성격이 더 공고해진 듯합니다. 특히나 어머니가 살해당한 을미사변 땐 그 난리 현장에 있었고 일본 낭인들이 세자였던 순종의 머리채를 잡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깡패놈들이 한 나라의 왕세자의 머리채를 잡은 겁니다.
어머니의 죽음도 죽음이지만 저렇게 허무하게 한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 중 한 사람이 깡패들의 칼에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종과 순종 부자는 어마어마한 죽음의 공포를 느꼈을 겁니다. 이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로 등극하면서 순종도 세자에서 황태자로 격상되었죠. 순종이 아직 황태자로 있었을 때였습니다. 고종 황제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통역사 김홍륙이 고종 황제를 독설하기 위해 왕실 사람들이 마시는 커피에 다량의 아편을 넣었는데 평소 커피 광이었던 고종은 바로 커피의 이상함을 감지하고 마시질 않았으나 순종은 마셔버렸고 생명의 지장은 없었지만 이후 혈변을 많이 누고 이가 다 빠져 평생 틀니를 끼고 살아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련의 일 때문에 순종은 공식 석상에도 나오길 꺼려하고 극도의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다 보니까 당대에는 순종 황제가 바보라는 소문까지 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907년 친일파들과 일본에 의해 강제로 황제를 즉위합니다. 퇴위당한 고종은 계속 덕수궁에 머무르고 순종 황제는 창덕궁에 기거하는데요. 그래서 현재 창덕궁의 정전이 인정전에 가보시면은 다른 궁궐의 정전과는 달리 그 내부에 근대 시설들과 황제 장식품들로 꾸며져 있답니다. 순종 황제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도 버젓이 살아있고 당시 실권은 뒤에 이토 히로부미를 끼고 있는 친일파들이 장악하고 있던 터라 본인이 뭘 할 수 있는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무늬만 황제였던 거죠. 일본은 그래도 민망함을 무마하고 조선 황실을 일본이 협조해주는 것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고자 순종 황제의 이복 동생이자 고종 황제의 셋째 아들이었던 영친왕 이은을 황태자로 강제 책봉합니다. 만약 대한제국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이 영친왕이 대한제국의 3대 황제가 됐겠죠. 아직 식민지가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에 있으면서 식민지화 수순을 위해 그리고 조선을 식민지화 했을 때 어떤 식의 식민 통치를 할 것인지 이미 구상을 다 해놓고 있었습니다. 1909년에는 기유각서라고 대한제국의 사법권과 경찰권을 일본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우리 민중들이 가만히 있었느냐 하면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국권이 하나둘 피탈될 때마다 언제나 나라에 어려움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들고 일어났던 의병들이 계속 등장하였습니다. 그 정점을 찍었을 때가 고종이 강제 퇴위되고 순종 황제가 강제즉위했던 1907년이었습니다. 이 시점에 또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사병이든 장교든 해산된 군인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대부분 의병에 합류하며 의병의 규모와 조직이 삽시간에 불어나게 됩니다. 1907년에서부터 1909년까지 약 4만 명의 의병들이 걸기했고 2700번의 전투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산발적인 전투만으로는 의병들을 꺾을 수 없다고 판단한 일본 측은 작정하고 대학살을 통해 공포심을 심어줘야겠다고 판단 1909년 9월에서 10월 약 2개월간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는 이름부터 무시무시한 당시 가장 의병 저항이 강렬했던 전라도 인근에 대대적인 토벌을 퍼부었고 이 과정에서 양민들까지 희생되면서 더 이상 국내에서 일본을 상대로 의병 전투를 벌이기가 힘들어진 겁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의병들은 만주와 러시아 연해주로 넘어가며 추후 독립운동으로 발전된답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수순이 다 끝마쳐갈 무렵 이 모든 설계자인 이토 히로부미가 중국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에 의해 저격당해 죽습니다. 이후 데라우치 마사타키가 새로 부임해왔고 역시나 이완용 등의 친일파들을 부추겨 순종 황제에게 제국 합방을 점점 강요합니다. 순종 황제는 본인이 500년 역사의 마지막 왕이 되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든 합방만은 막아보고 싶었지만 순종 황제가 뭘 할 수가 없었습니다. 1910년 순종 황제는 일본에게 한국을 맡아달라는 모양새로 국가를 바치기로 하니 이 치욕의 사건이 경술국치이고 1910년 이로써 조선의 500년이 끝이 나고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합방의 조약문에는 이번에도 이완용이 대리설명하였던 겁니다. 대한제국이란 국호는 사라지고 황실은 이왕가라는 이름으로 격화되었습니다. 조선의 5대 궁궐 중 경복궁은 일부가 헐리고 경희궁은 형태도 없어질 정도로 아예 지도 위에서 사라졌으며 창경궁은 동물원으로 격화되고 덕수궁, 창덕궁만 각각 고종 황제와 순종 황제가 기거하며 남았습니다. 고종 황제는 퇴위된 이후 러시아로 망명을 가려고 했지만 거듭 실패했고 일제강점기로부터 9년 뒤였던 1919년 사망했고 고종의 사망 소식은 3.1운동의 촉매제가 되었죠. 순종 황제 역시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되고 약 16년을 더 살다가 1926년 사망합니다. 순종 황제의 장례식은 유튜브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으며 순종 황제가 생전 탔던 황제 전용 차는 국립고궁박물관에 전시 중이랍니다. 이후 황실의 이야기는 역사 돋보기에 대한제국 멸망 후 황실 후손들은 어떻게 됐을까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누구나 볼 수 있는 초보자도 즐길 수 있는 조선왕족실록 시리즈는 27명의 왕들을 소개해드리며 끝이 났습니다. 한 편에 한 명의 왕을 다뤘는데 10분 안에 다 담으며 역사를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다 보니 내용이 깊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선 국왕들의 큰 맥락을 파악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어떤 분들은 27명의 왕들을 좋은 왕, 나쁜 왕, 유능한 군주, 무능한 군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눕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를 불만족시키는 왕은 있어도 모두를 만족시키는 왕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공이 있고 과가 있는데 군주들을 이분법적으로만 나누다 보면은 그간 공이 크다고 알려진 왕들에게 작은 과 하나가 나오면은 저 사람은 지나치게 과대평가됐다고 한없이 깎아내리게 됩니다. 또 도덕성이 결여됐지만 카리스마를 보인 국왕들에게는 저 국왕은 과소평가가 됐다며 변론하게 되죠. 세상엔 완벽한 정책이란 없는 듯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조선의 국왕들을 또 접하실 때 저 왕이 좋은 왕이었느냐 나쁜 왕이었느냐 유능했느냐 무능했느냐 보다는 저 왕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정책을 펼쳤고 그 정책의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그 순기능은 무엇이었는지 또 어떤 역효과가 났는지를 모두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변호의 여지 없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국왕들은 왜 그들 스스로 자충수를 두었고 왜 실패했는지도 고민을 한번 해보는 게 현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역사가 도움이 되는 길이 아닐까 하네요. 그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멤버십 가입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